아우, 자식들아. 야, 불 좀 켜고 있어라. 너네가 무슨 어둠의 자식들이냐? 야, 지금도 어디까지 나갔어? 반장, 몇 페이지 할 차례야? 이혼 숙녀? 오케이. 오늘 며칠이냐? 16일? 16분? 일어나서 읽어. 선생님, 성교육 더 해주세요. 안 돼. 너네 싸면 곤란해. 자, 14기 두 번째 부부. 요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3년 차고요. 아이도 3살, 아기가 생겨서 결혼을 한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아내분이 신청을 하셨고 아내분이 이혼을 원하고 계시는 그런 상태입니다. 두 분 나이는 40대 초중반쯤 된 것 같죠? 아내분은 아침 7시부터 3살 외동 아이하고 놀아주면서 아침을 시작하십니다. TV도 틀어놓고 있긴 하지만 되게 열심히 놀아주고 계셔요. 아내분은 39살이네요. 남편분만 40대인 것 같아요. 친정 엄마가 도와주고 계시긴 하지만 독박 육아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솔직히 이제 이 독박 육아라는 단어 자체가 상당히 같긴 하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외벌이를 한다고 해서 독박 일, 독박 수입, 독박 직업, 독박 경제활동 뭐 이런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근데 좀 불리하거나 조금은 기울어진 거일 수 있겠지만 독박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를 결합시켜서 매우 안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처럼 들리게 만들죠. 나르시시스트들이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저 같은 경우도 어떤 나르하고 토론을 하기로 했어요. 오케이 하자 했는데 갑자기 그쪽에서 토론 그냥 하면 되는데 근데 좀 몇 가지 룰을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막 하면 안 되고. 무슨 룰이요? 일단 뭐 불법적인 일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불법적인 일을 내가 뭘 하는데요? 뭐 폭행, 폭언, 욕설 이런 거 금지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해가지고 이제 저를 화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폭행을 하면 나쁜 게 맞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토론을 할 때 폭행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근데 토론을 하는데 당신이 폭행을 할 수 있으니 폭행 금지 조항을 걸고 하자라고 하면서 토론 시작 전부터 상대보다 내가 우위에 있다라는 포지셔닝을 하고 싶은 겁니다. 왜? 상대는 토론 중에 폭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미개한 사람이다 라고 정하고 들어가고 싶은 거거든요. 독박 육아도 유사하게 되게 같은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독박 육아를 하고 있을 때 반대편에서는 독박 경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박 육아라는 게 남녀가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비슷하게 경제 활동을 하고 비슷하게 일을 하면서 남편 새끼는 아기를 하나도 안 봐주고 퇴근하면은 그냥 쳐놀고 아내만 아이를 볼 때 독박 육아라는 표현을 써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외벌이를 하는 집에서조차도 독박 육아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외벌이 집에서는 독박 육아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죠. 왜냐하면 혼자서 육아를 하고 있을 때 다른 한 명은 역시 혼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쓰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통 여초 이 집단들이 자기가 유리한 걸 얻고 싶을 때 이런 네이밍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들 그런 건 아니지만 소수의 뺨 진영의 여성분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폐악질을 부리고 싶어서 매우 나쁜 짓들을 했잖아요. 근데 그걸 두고 우리는 미러링을 한 것뿐이다 라고 하면서 쉴드를 쳤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 중에서 부정적인 거는 좋게 포장을 하는 네이밍을 합니다. 마치 미러링. 근데 자기들이 당하는 거에 있어서 상대가 되게 큰 잘못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네이밍을 되게 거칠게 나빠 보이게 합니다. 마치 독박 육아처럼.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틀고 1분 만에 이미 긁혀 있어요. 나는 이런 걸 못 참으니까. 참고로 저는 이 여자분도 이 아내분도 저를 거부하겠지만 저는 이 아내분하고 5분도 같이 사는 게 불가능합니다. 5분이 뭐예요? 저는 3분도 못 버틸 거예요 아마. 뭐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독박 노동이라는 말도 생겨야 하죠. 뭐 어쨌든 육아는 열심히 하고 계셔요. 집안일도 하시고 식사 준비도 하고 청소도 하고 애기도 열심히 잘 케어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이번 편에서는 엄청 많이 화나진 않았습니다. 제가 이혼 숙녀 보면서 제일 많이 화날 때는 아이들까지 많이 불행해 보일 때 부부가 아이를 제대로 안 키우는 것 같아 보일 때 가장 많이 화를 내는데 다행히 여기 부부는 부부 관계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만 둘 다 아이한테는 잘합니다. 잘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적어도. 그리고 아내분은 이제 첫 끼로 라면 중에서도 좀 작은 가격대도 낮은 그런 라면을 드시고 계세요. 그리고 살이 많이 빠지셨다고 해요. 우리가 보통 이혼 숙녀에서 이렇게 부부가 나오면은 결혼한 지 3년쯤 지나고 또 그 전에 동거 기간도 있고 이러면 보통 두 분 다 살이 많이 찌시거든요. 아니면은 둘 중에 한 명만 살이 찌고 한 명은 말라가고.
근데 이 두 분은 2022년에 처음으로 헌팅으로 만나서 동거를 거쳐서 지금 이제 부부가 된 지 3년이 지났는데 두 분 다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아내분 같은 경우는 대충 한 10kg 정도 빠지셔서 현재 39, 40kg 정도 왔다 갔다 하시고, 남편 같은 경우에도 체중이 20kg 정도 빠지셨다고요. 그러니까 둘 다 매우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어쨌든 시작은 좋았습니다. 남편분은 지금도 그때도 배달 라이더셨고요. 술집에서 술을 드시고 계신데 남편분이 다리가 예쁜 여자를 좋아한대요. 아내분이 각선미가 좋으셔서, 그리고 얼굴도 이쁘셔가지고 실제로 결혼 전에는 미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헌팅을 했고 어찌어찌 좀 잘 돼서 바로 사귀고 동거를 하고 아기가 생겨서 결혼을 하는 그런 되게 일반적인 커플입니다. 만난 지 한 4, 5일 만에 동거를 시작했다고 해요. 굉장히 빠르죠. 근데 우리나라가 되게 깨끗한 척하는 그런 정신병에 걸린 나라라서 그렇지, 실제로 이렇게 사귄 지 뭐 한 1, 2주 만에, 한두 달 만에 동거로 전환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 오늘부터 동거합시다, 동거합시다, 살아봅시다, 이거는 아니지만 사귀다 보면은 자게 되고, 자고 나서 집에 가기 귀찮다, 그냥 자고 가, 오케이. 다음날 또 와서 집에 가기 귀찮다, 이럴 거면 여기 그냥 내 거 물건 조금만 갖다 놓을까? 이러면서 그냥 동거를 시작하는 경우는 굉장히 흔하고, 이렇게 동거를 하다가 결혼까지 이어지는 것도 굉장히 흔한데, 이제는 많이 나아졌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식으로 사귀고 동거하고 결혼하는 걸 되게 좀 싸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었죠. 사회적 시선이 전혀 싼 행위가 아니고, 뭐 저도 직접 가서 본 건 아니지만 외국에 우리 정도 사는 선진국들은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결혼까지 가죠. 나쁘게 볼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아내분의 불만 먼저 소개를 해주죠. 그 말은 아내한테 문제가 더 많다는 거죠. 어쨌든 남편의 문제가 이제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내분은 자기가 사기 결혼을 했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헌팅할 때 자기 돈 이만큼 번다면서 배달 앱을 보여줬대. 그리고 이 남편분은 현재도 하루에 15시간 라이딩을 하시거든요. 15시간 일을 하시고 하루 평균 30만 원씩 버셔서 한 달에 평균적으로 700만 원 정도를 벌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헌팅을 하던 그 2022년 대충 3년 전에도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상태였고, 그래서 하루하루 매출 일당 찍히는 걸 이렇게 앱으로 보여주고, 나 돈 잘 번다, 배달하긴 하지만 내 행복하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관계를 시작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이 남자가 빚이 있는 거예요. 빚이 있다는 걸 속이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속이고가 아니고 숨기고죠. 빚이 있다는 걸 숨기고 결혼 생활을 시작한 거라 사기 결혼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생활비 같은 게 부족해서 아내분 명의로도 대충 한 1, 2천만 원 빚을 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분은 일단 결혼의 시작부터 본인의 피해가 많이 있었다고 말을 하고, 일단 되게 참기 힘든 거는 시댁 식구로부터 추행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이후에 그냥 추행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편집하기 쉽게. 시댁에 손 윗 사람인 것 같아요. 존댓말을 쓰는 거 보니까. 손 윗 사람한테 연락이 왔어요. 여보세요? 너희 남편 누구한테 들어보니까 너네 집이 돈이 좀 필요하다며? 예, 뭐 여유 있으시면은 저희 한 500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뭐 전화로 얘기하긴 그렇고 만나서 얘기하지. 해가지고 가서 만났는데, 차에 타자마자 술에 취하셔서 언어 자체가 이미 약간 폭력적이셨고, 차 운행이 시작되고 이제 갑자기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럴 때 남편분이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아내분은 울면서 호소를 하십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피해를 당하신 게 맞고, 이거는 참 잘못된 일이죠. 이러면 안 돼, 이거는. 어쨌든 남편은 현재 열심히 배달 일을 하면서 빚을 갚아 나가고 계셔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14기 첫 번째 부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부부도 남편분이 이런저런 뭐 배달 일도 하셨었고, 현재는 막노동 같은 거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 전기수에도 배달하시는 분이 나왔었고, 그 뒤에 계신 분은 우리 남편이 저렇게 성실하게 일하면 참 좋겠다라는 반응을 좀 보이십니다. 실제로 하루에 15시간 배달을 하신다는 거는 진짜 어마무시한 거죠. 못합니다. 이 오토바이 안 타보신 분들은 정말 이해를 잘 못하실 수 있어요. 스쿠터면 땡기면 나가는 거고, 스쿠터 타면 꽤 재밌잖아요. 그럼 타고 다니면 재밌을 것 같은데 15시간은 물론 힘들겠지만 하루에 뭐 8, 9시간 정도는 할만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 운전은 신경이 쓰입니다. 신경이.
신경이 쓰이는 게 되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해도 빡게임을 하면 힘들어요. 우리가 움직이는 게 고작 이거밖에 없는데도 이걸로도 힘들어. 신경을 쓰잖아. 운전은 몸도 어느 정도 쓰고 오토바이라면 특히 신경을 계속 써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체력 소모가 심하고요. 찻길에서 오토바이를 탄다는 거는 온갖 매연을 계속 마셔야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바혐국이라 오토바이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에너지가 소비되고 이런 것들, 택시나 버스와 신경전을 해야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힘들고, 저만 해도 저는 운전을 좋아해서 오토바이나 스포츠카를 지금 타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운전하는 게임 때문에 휠도 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가지 운전은 존나 싫어해. 극혐합니다. 엄청 하기 싫어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운전은 시외, 외곽도로, 빵 뚫린 도로, 경치가 좋은 도로, 차가 많지 않은 곳, 이런 곳을 운전하는 걸 제가 좋아하는 거지. 혹은 오프로드. 시가지 운전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시가지 운전 좋아하는 사람 태어나서 한 명도 본 적 없어요. 근데 배달일은 무조건 시가지 운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일이고 8시간 하기도 굉장히 빡셀 텐데 15시간을 하신다? 진짜 엄청 열심히 사는 건 맞긴 합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더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배달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한 달에 700이나 버는 사람인데 빚이 무려 몇 천만 원이라고 나오는데 나중에 보니까 8, 9천쯤 되더라고요, 빚이. 그러니까 빚이 몇 천 있어요 일 때 빚이 2, 3천인 거하고 8, 9천인 거하고는 진짜 엄청난 차이입니다. 실제 수치도 3배 차이이지만 이자가 넘사예요, 넘사. 1억이면 이자 5%만 해도 500이잖아. 이자 때문에 넘사 차이예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면 5% 해봤자 50이잖아. 이자 액수 차이가 너무 커서 이게 2, 3천 정도면 원금하고 같이 까는 게 꽤 쉽고 1억 가까이 돼버리면 원금은 안 까지고 이자만 갚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진짜 갚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분은 700이나 버는데 빚이 있다는 거는 이게 사실 어딘가 문제가 있거나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런 느낌이죠. 예를 들어서 약점 잡힌 게 있다든지 도박에 중독됐다든지 뭐 이런 것들. 아주 힘든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좀 엄습합니다. 주담대 같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분이 그 당시 일을 좀 힘들게 기억하시면서 울면서 얘기하시는데 이제 그 손윗분이 너 내 여자친구 만들 거야 이러면서 막 만지기 시작하셨고 기지를 발휘하셔서 빠르게 차 안에서 남편분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건대 앞으로 빨리 와줘 해서 남편이 건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차에서 이제 친척분이 내리셔서 이제 남편분이 적절하게 대응을 안 해주신 게 너무 자기한테는 서러움으로 남아있다. 그래서 왜 대처를 잘 안 해주셨냐? 라고 하니까 그래도 제가 그때 그분 대신해서 내가 아내한테 굉장히 사과를 해주고 이랬다. 라고 말을 해서 전 처음에 이게 뭔 병신 같은 소리지 이 생각을 좀 했어요. 아니 내 와이프를 내 친척이 아저씨 새끼가 할배 새끼가 건드렸어. 가슴 만지고 막 이랬어.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보고 별다른 대처를 안 하고 내 와이프한테 가서 내가 대신 사과할게 이게 뭔 소리지? 이런 얘기를 했어. 근데 아내분도 지금 나르 성향이 좀 있으세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가지고 있는 나르 성향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조금 더 세냐 약하냐 일 뿐이에요. 병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여기 지금 아내분도 나르 성향이 좀 있는데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가 유리하게 좋게 말하면 과장, 나쁘게 말하면 거짓말하는 버릇이 있으시고 이번 회차에 나오는 모든 사건 사고들도 이 아내분 입에서 나오면 전부 다 과장되거나 거짓되어서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적절한 대응을 안 해주지 않았고요. 건대에서 아내가 이렇게 와서 그 추행을 했다는 친척이 내렸고 남편분이 바로 완력을 이용해서 제압을 하셨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 아내분은 남편이 제대로 대응을 안 했다 라고 말을 하시더니 남편분이 대응 안 하지 않았고요. 제 나름대로 대응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내가 다시 말을 바꿔서 그 친척이 내리자마자 우리 남편이 폭행을 하기 시작했다 라고 하는데 남편이 또 정정합니다. 제가 무차별 폭행을 한 적 없고요. 그 사람이 내려서 도망을 가지 못하게 허리띠를 자기가 붙잡고 있었고 경찰을 불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팩트는 이거예요. 아내분이 추행을 당한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로 남편이 가셨고 추행을 한 사람을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한테 인계까지 한 거니 적절한 대처를 한 거죠. 근데 이 여자분은 나르의 성향상 자기한테 유리하게 얘기해야 되니까 자기는 몹쓸 꼴을 당했고 우리 남편은 적절히 대응을 안 했다. 대응을 했는데요 라고 하니까 사실은 대응을 했는데 그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남편을 계속 나쁘게 만들고 싶은 거죠. 남편이 다시 정정 무차별 폭행한 적 없고요. 그냥 허리띠를 잡아서 제압했고 술도 취해 있었고 경찰에 인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고소를 넣었는데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럼 남편이 뭘 할 수 있는 거야? 저는 이제 조금 뒤에까지 봐서 그런데 이 아내분의 이런 성향을 생각하면 추행을 당한 건 과연 맞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긴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아예 없진 않을 거야. 제로는 아닐 텐데 매우 과장해서 얘기했을 가능성이 좀 높겠다라는 생각은 좀 합니다. 왜냐면 이분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면 항상 사실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바꾼 채로 나와요. 이게 나르들 특이죠. 왜 기억을 자기들 원하는 형태로 조작할까? 그러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근데 참 다행인 건 뭐냐면은 남편분은 굉장히 차분하게 말하셔요. 아내가 거짓말을 해도 대응 안 하지 않았고요. 대응을 제 나름대로 했습니다. 대응을 하는데 시댁 식구분을 무차별 폭행해버렸어요. 무차별 폭행한 적 없고요. 그냥 허리띠를 잡아서 제압했고 경찰에 신고해서 인계까지 했습니다. 차분하게 자신의 의견을 그리고 실제 사실을 얘기를 하는데 아내분은 자기가 좀 밀리잖아요. 그럼 이제 감성팔이를 시작하시는데 지금도 이제 막 울면서 꿈에 그 친척이 나온다. 너무 괴롭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계셔요. 그럼 나는 궁금한 게 고소는 왜 취하를 한 거야? 고소를 자기가 취하를 했어요. 고소를 왜 취하해 대체?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지. 사실은 고소할 만한 일이 안 일어난 거 아니야? 일이 커지면 자기가 불리해질 수 있으니까 취하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실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고. 근데 그러면서 그걸 약점 잡아서 남편을 정말 덜덜덜덜덜덜덜덜덜 볶습니다. 그냥 매일 이걸로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요. 제가 표정까지 좀 따라 해볼까요? 너 이거 뉴스 나올 일이야. 너 네 시댁 식구한테 내가 성추행을 당했다니까? 어디 그런 집안이 있어. 너는 그런 집안 새끼인 거야. 어떻게 그런 일이 당할 수가 있어. 이거 뉴스 나올 일이야. 그냥 계속 하루 종일 얘기해. 그리고 너 내가 이런 얘기할 때 너 뭐라 그랬어? 이제 그만 좀 그 얘기 하라 그랬어. 너는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피해당한 나를 오히려 2차 가해하고 있는 거야. 그런 말 그만하고 네 시댁 식구한테 성추행을 당한 와이프한테 그게 할 소리냐? 앞부분 보면은 남편이 되게 말도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잖아. 나는 약간 처음에 약간 사이코패스처럼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인가 싶었어요. 아내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제대로 대처를 안 해줬다고 하지. 아내가 그런 피해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그 얘기 그만 좀 해라라고 한다고 하니까 공감 능력이 없는 고장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초반에 여러분이 너무 바람 걸리지 마시라고 뒷부분 살짝 섞어서 얘기해드리는 건데 그냥 아내가 너무 자기한테 유리하게 혹은 남편이 나빠 보이게 조작해서 얘기를 한 거라 이렇고 하루에 도 수십 번씩 이걸로 뭐라고 하니까 정말 가끔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이 남편이 너무 짜증이 나서 그만 좀 얘기하라니까 라고 한 번 얘기하면은 이제 그걸 더해서 너네 친정 식구한테 추행당했다. 너는 적절히 대처 안 했다. 근데 너는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은 그거 그만 얘기하라고 했다. 오히려 공격에 살이 붙어지고 있어. 다음번에 그만 좀 하라고 이러면 너 근데 이런 나한테 그만하라고 하고 소리까지 질렀다. 이러면서 그냥 공격의 콤보가 늘어날 뿐인 거예요. 상대방이 폭력적으로 대처하길 바라는 사람처럼 계속해서 신경을 긁고 상대가 폭력적으로 대처를 하면은 본인이 공격하는 이야기에 살을 붙이고 콤보를 늘려서 너는 나한테 이렇게까지 나쁘게 했다라고 계속 공격을 하는 제가 이런 사람을 보면서 옛날에 사이버 자해공갈단 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람들한테 시비를 막 붙여 사람들을 막 욕을 해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고소해. 이게 사이버 자해공갈이랑 뭐가 다른 거야. 여기도 되게 마찬가지로 남편분이 그 어떤 잘못도 한 적이 없어요. 오늘 15시간 배달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앉아보라고 하더니 몇 년 전에 당했던 심지어 사귈 때요. 결혼하고도 아니고 사귈 때 당했던 너네 친척 사람한테 당했던 그 일을 얘기를 하고 계속 잔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갈구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서장훈 아저씨가 물어봅니다. 결혼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럼 그때 헤어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때는 사랑을 했대. 사랑을 했다. 그래서 참았다. 그러면 책임을 져. 네 선택에. 제 주변 사람이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너가 그 사람한테 안 좋은 일을 당했어. 네 말이 맞다고 치자. 근데 그 사람을 남편이 같이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했는데 너가 고소를 취하해버렸어. 그래서 그 사람을 처벌을 못했어. 근데 너는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당사자도 아닌 네 남편한테 계속해서 그날의 책임을 묻고 있어. 네가 고소 취하했잖아. 그리고 그 당시에 그게 그렇게 큰 일이었으면 그때 헤어졌으면 됐는데 헤어지지 않은 것도 네 선택이잖아. 결혼한 것도 같이 애 낳고 산 것도 다 네 선택이잖아.
선택이잖아. 그 사건 사고가 일어난 건 너한테 매우 힘든 일이었다는 거 우리도 알아. 나도 알아. 그래서 우리도 I'm sorry 해. 근데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너의 선택이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왔으면 받아들여. 네가 선택한 거니까. 이렇게 조언해주고 싶어요. 아내분은 이제 그런 사건들 때문에 그게 계속 기억이 나서 이 사람 얼굴을 보면 그런 안 좋은 기억들이 나니까 이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남편은 이혼을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내분이 본인이 서러웠던 거를 막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혼 숙녀 제가 리뷰하면서 패턴을 좀 봤는데 영리한 사람들이 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해 버렸죠. 일단 같은 기수의 바로 전 커플, 의처증 커플에서도 아내분이 카메라 앞에서 막 안 좋은 식으로 안 좋게 막 다바다바다바 얘기해서 처음에는 아내분이 바람을 핀 주제에 왜 이렇게 당당하지? 우리가 이상하게 보게 만들었는데 남편분이 그런 것들을 보고 이거 아내가 되게 나쁘게 나오겠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씩씩 웃더니 본인의 본성이 이틀 차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알고 봤더니 남편이 훨씬 나쁜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전에 바닥에 떨어진 음식까지 주워먹게 만드는 아내 편에서도 그 남편분은 계속 참고 따지지 않고 서장훈 아저씨나 패널분들이 뭐라고 하면 겸허하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참아냈던 그분, 그리고 아내한테 네가 장애유전자 갖고 왔잖아 라면서 계속 갈궈지던 그 아저씨도 묵묵하게 계속 버티다가 나중에 진짜 크게 한 방이 나올 때 확 쏟아내는 그런 영리한 패턴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여기도 좀 비슷하게 느껴지는 게 초반부터도 이 아내분이 마치 자기가 머리가 좋다고 착각하는 나르처럼 카메라 있는 곳에서 남편의 잘못을 역사적으로다가 히스토리를 쫙 읊어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거 이 남자 개쓰레기인 거 사람들한테 알리고 이혼해내야지 이런 작전을 짜고 계시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보통 나르들이 좀 그렇죠. 자기가 되게 똑똑한 줄 알지만 사실은 똑똑하지 않죠. 오늘 편도 다행히 남편분이 더 똑똑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잘못 두 번째 나온 거. 참고로 이 남편 잘못 두 번째는 이날 하루에만 10번 이상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어떤 느낌인지 대충 제가 보여드릴게요. 15시간 동안 일하고 온 남편입니다. 아내는 아이하고 같이 방에 있습니다. 안방에 내 옷이랑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애기 방도 있는데 왜 안방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밖에서 기다려요. 아이나 아내가 안방에서 나올 때까지, 아이를 애기 방에 재우거나 뭐 이럴 때까지 들어가지 않아요. 왜? 애기 깬다고. 계속 기다려요. 몇 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이제 밖에서 조용히 밥 같은 걸 먹어요. 진짜 조용히. 불도 안 켜요. 작은 불 켜놓고. 그러면 이제 아내가 애기 재우고 나와가지고 너 뭐하냐? 나 밥 먹는데? 그러니까 왜 이 시간에 밥을 먹냐고. 뭐 이제 퇴근했으니까 이제 먹지. 아까 왔잖아. 소리 다 들렸거든. 네 소리 때문에 애기 깼거든. 그 애기 재우는 것 같아서 시끄럽게 할까봐 참았다가 지금 먹는 건데 조용히 하라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15시간 동안 일하고 온 남편한테 밥 먹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러냐? 너 예전에 너네 친척한테 X죄인 당했을 때 네가 제대로 대처해줬어? 그 얘기가 여기서 왜 나와? 또 이러네. 또 네 잘못 회피하네. 너 이 얘기 나올 때마다 그 얘기 좀 그만하라고 해. 너 맨날 그래. 알았어 미안해. 그리고 나 애기 낳고 나서 나 산후조리원 데려다 줬어? 너 지금 한숨 쉬었어? 산후조리원 얘기 나오면은 너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지금 한숨 쉬었어? 그건 내가 진짜 미안해. 산후조리원 일은 산후조리원 가서 네가 회복을 했어야 되는데 나 그때 산후조리원 못 가가지고 이 도가니가 이 무릎이 지금 제대로 구실을 못해. 그리고 나 매일 아침마다 피를 토해. 그건 내가 진짜 미안해. 네가 그때 나 산후조리원 데려다 준다 해놓고 안 데려다 줬잖아 네가. 이거를 10번 얘기해요. 하루 동안 10번 얘기했어. 이거 제작진이 밑에 자막으로 단 거예요. 산후조리원 얘기는 저 하루에만 10번 이상 얘기했다라고. 피를 토했다, 무릎을 못 쓴다, 나르들 특이죠. 자기가 당한 피해 부풀리기. 그리고 산후조리는 이거는 제가 봐도 남편이 잘못한 게 맞습니다. 남편이 빚을 속이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을 당시에는 아내분도 빚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빚의 액수가 커. 한 8, 9천 돼버려. 이런 상황이니까 남편이 정신 차리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산후조리원 갈 돈이 지금 없어. 빚을 갚느라. 솔직히 빚이 9천이나 9,200이나 그거 아니냐 해서 산후조리원 갈 돈을 빚을 내서 너를 조리원을 보내주겠다 라고 얘기했더니 아내분이 안 그래도 빚이 많은데 빚을 또 내면 어떡하냐. 너가 이
2주 쉬면서 내 수발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고, 남편이 딜이 됐어요. 그렇게 하기로 했어. 근데 남편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일을 아예 안 하는 건 불안하니까 낮에만 내가 일하고 올게 라고 해서 산후조리가 필요한 그 2주 기간 동안 낮에 나가서 일을 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이제 좀 보살펴 준 거예요. 그리고 아내 주장은 그 당시에 내가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해서 무릎이 안 좋고 아침에 피를 토하면서 일어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남편이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되게 멍청한 선택을 했어요. 저도 얼마 전까지 그런 선택을 자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뇌과학 공부 같이 할 때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크게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지능이 떨어진다라는 거를 우리 같이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게 빚이거든요. 빚이 있는 사람들, 여자를 너무 만나고 싶은데 여자를 못 만나는 조건을 가진 사람들, 친구를 사귀고 싶지만 친구가 한 명도 없는 사람들, 이렇게 뭐에 되게 긁혀있고 뭐에 결핍이 심한 사람들은 실제로 우리 뇌가 마치 우리 핸드폰에 악성 앱이 깔려 있는 것처럼, 우리 컴퓨터에 게임을 여러 개 돌려놓은 것처럼 CPU 점유율이 거기에 빼앗기듯이 우리 뇌가 그 걱정을 하느라 일정 부분이 뇌가 거기에 빼앗겨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가 지능이 100이 있다면 실제로 20, 30을 뺏겨서 내 지능이 실제로 7, 80%밖에 발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멍청해지는 거예요. 비유가 아니라 빚을 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받아 있는 상태면 실제로 멍청해지는 겁니다. 아마 남편분이 그런 상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게, 그리고 저의 과거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게, 왜냐면 저도 어렸을 때 못 살았고 빚이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그거 저도 20대 때 갚았고, 저도 이제 그런 상태였을 것 같은 게,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선택이든 장단점이 있는 거잖아. 모든 게 다 좋은 선택과 모든 게 다 나쁜 선택이 있으면 우리가 고민을 할 리가 없잖아요. A라는 선택을 할 때는 이런 장단점이 있고 B라는 선택을 할 때는 이런 장단점이 있어서 장점과 단점을 서로 비교해 봐서 무엇을 선택할지 우리가 고민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고민하잖아. 근데 이런 고민을 할 때 이렇게 빚에 치이고 있고 뇌가 진짜로 좀 스트레스 때문에 제대로 지능 발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고 나서 그 선택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장점도 얻지 못하고 단점만 부각시키는 행태를 하게 돼요. 저도 그랬거든요. 지금 남편이 그래요. 만약에 빚을 내서 산후조리원을 보내줬다면 빚이 늘어나는 단점은 있지만, 아내가 이렇게 3년이 지난 다음에도 하루에 10번씩 산후조리원 안 보내줬다고 발광을 하는 일은 없었겠고, 아내분이 한 후 후유증이 있을 일도 없었겠죠. 장단이 명확한 거죠. 만약에 산후조리원을 안 가는 대신에 2주 동안 완전히 쉬면서 24시간 아내 옆에 붙어서 케어를 해줬다면 산후조리원은 못 갔겠지만 빚이 안 생겼을 거고, 아내가 이렇게 자기가 몸이 안 좋아서 후유증이 있다라는 말도 안 들었겠죠. 근데 이 사람의 선택은 산후조리원도 안 보내주고 옆에서 케어도 안 해주고 빚을 갚느라고 낮에 가서 일을 해버려서 빚도 애매하게 갚고 산후조리원도 못 보내주고 아내 케어도 안 해준 단점밖에 없는 거예요. 장점이 1도 없어. 너무 바보 같은 선택을 한 거죠. 이건 남편 잘못이 맞아요. 뭐 하나 선택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을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이 남편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제 슬슬 나오거든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정신을 차려버린 거예요. 지금 산후조리원 얘기가 끝나고 서장훈 형님이 근데 왜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뭐 빚에 대한 것도 추가로 빚을 더 냈다면서요. 산후조리 이거 케어 해준다면서 왜 안 하고 밖에 나가고 이래요. 남편이 그 산후조리원에 관련해서는 100% 제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서장훈 아저씨의 평가가 이래요. 여태까지 나온 출연자들과 다르게 본인의 잘못을 100% 인정을 해버리니 좀 잘못을 한 걸 봐도 나쁜 소리가 안 나간다. 그리고 추가로 여태까지 나온 모든 사람 통틀어서, 모든 부부, 남편, 아내 통틀어서 말을 가장 예쁘게 한다. 심지어 뒤에 있는 부부들조차도 우리 남편도 저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러워할 정도로 이 남편은 언어가 되게 예뻐요. 내가 잘못했어 라는 말도 잘하고요. 아내한테 고생했어, 오늘 예쁘다, 오늘 괜찮네, 좋네, 맛있다 칭찬도 많이 하고요. 되게 바른 언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이 남자가 산후조리원 시기에 왜 그런 잘못을 했는지 뒤에 나오는 거지만 좀 당겨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정확하게 이런 워딩이 나오진 않았지만 아무리 봐도 남편은 그냥 정신을 차려버린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 조금 대충 사신 것 같아요. 어차피 배달일 하면서 벌이도 나쁘지 않고 돈 씀씀이도 좀 크고, 그러니까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돈 그냥 막 쓰고 술 마시고 놀고 저축도 안 하고, 그리고 어차피 나 돈 잘 버니까 빚을 낼 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빚 내서 사고 싶은 거 사고 이래 버리는 거야. 그러다가 이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 아기가 딱 태어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정신을 차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남편은 그 정신을 차린 3년 전부터 지금까지 하루에 15시간씩 일하고 월에 700씩 벌면서 빚을 원금까지 잘 까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사람이 변한 거예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라고 하지만 이분은 고쳐진 게 맞습니다. 말도 되게 예쁘게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옛날처럼 허투루 돈 쓰지도 않고 아이가 잘 클 수 있게 케어를 잘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아내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진짜 미친 듯이 참고 있습니다. 성격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참고 있는 거예요. 진짜 고쳐진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기가 이제 막 나오니까 책임감 때문에 미치겠는 거야. 이대로 살면 안 돼. 나 열심히 살아야 돼. 빚도 빨리 갚아야 돼. 그니까 빚은 갚아야 되지. 산후조리원은 보내줘야 되지. 아기 커나가면서 돈이 필요할 테니까 또 돈 필요하지. 고민이 너무 되니까 어떤 선택을 하고 나서도 거기에 그 선택을 함으로써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단점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단점을 상쇄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이 선택을 한 장점까지 없애버린 바보 같은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남편이 조금 불쌍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니까 남편이 살이 20kg 넘게 빠져버리고 이런 상태인 거고. 그리고 아내분의 너무 큰 문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데 인정을 안 해요. 저는 이게 살짝 지능 문제인가 싶기도 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나르들 특성 얘기할 때 맨날 그러잖아요. 네가 먼저 시작했다. 이 나르 성향이 있는 사람이 나올 때마다 나르 성향이 있는 사람에 대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접할 때마다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매번 나오는 거 네가 먼저 시작했다. 예전에 남편이 장애 유전자를 속이고 나랑 결혼해서 내 인생이 망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 아내분도 남편이 열심히 일하고 아내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최대한 맞춰주려고 노력을 하고 월급을 다 갖다 바치면서 살고 있어도 네가 너네 집 유전자에 장애가 있어서 내 아이까지 장애가 있다. 근데 그 장애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몽고반점이나 그런 것처럼 장애가 맞긴 한데 실제로 살아가는데 불편한 게 아닌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새끼손가락이 살짝 짧은 뭐 그런 거 아무 불편함이 없는 거야. 이 두 손가락이 불편하면은 조금 뭐 힘들 수도 있어요. 이런 게. 근데 새끼손가락은 쓸 일이 잘 없으니까 안 불편하거든. 근데 남편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맨날 매일 하는 소리가 네가 장애 유전자 속이고 결혼해서 내 인생은 망했어. 영원히 이 얘기밖에 안 해. 우리가 아는 나르 성향이 강한 애도 그 뒤에 토론을 하자, 대화를 하자, 너를 위해서도 이렇게 하는 거다, 진짜 너를 위해서 회생방을 내주는 거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네가 먼저 시작했다, 네가 먼저 나 저격했다, 네가 먼저 시작했다. 심지어 네가 먼저 저격한 것도 아니기도 하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아직도 2년 반 전에 살고 있어. 그 다음번에 나오는 부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나르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상대방이 귀책 사유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시간 순서상 내 잘못보다 더 먼저 있는 거 하나를 꼬투리 잡고 그 뒤로 내가 아무리 많은 잘못을 해도 네가 먼저 잘못했으니까 네 잘못이다는 거예요. 네가 이 잘못만 안 했어도 내가 하는 이 10개의 잘못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르에 대해서 아직도 오해하시는 분들, 장원영이 난 너무 예뻐 럭키비키잖아, 나르랑 아무 상관없고 오히려 나르의 정반대 성향이죠. 노홍철 아저씨 같이 나는 야 럭키가이, 난 잘생겼어, 나 키 큰데 잘생겼는데 얼굴 안 큰데, 이거 나르 성향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게. 나르 성향은 뭐라고요? 네가 먼저 시작했다, 죽을 때까지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복수한다, 이게 나르 성향이라고요. 자기가 이상하게 생겼는데 나 존나 멋진데 나 이상하게 생겼다고 하는 새끼들 루저 신 새끼들, 이게 나르 성향이라고요. 남을 공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짓말이 없으면 안 되는, 내 잘못이면 안 되기 때문에 상대의 잘못 하나를 꼬투리 잡고 영원히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가 나르들이라고요. 잠깐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남편분은 아내와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2주간 일을 쉬면서 케어해주는 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나의 잘못이 100%다 라면서 뉘우치고 있어서 서장훈 아저씨나 패널분들이 굉장히 기특해합니다. 성인한테 기특해한다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여태까지 나온 분들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커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 얘기가 또 나오는데, 시어머니, 너네 시엄마 너랑 똑같이 생긴 니네 엄마가 내 눈빛이 이상하다느니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니네 시엄마가 문제라고, 너만 보면 니네 시엄마 생각난다고, 이거 가지고 또 계속 갈구고. 자, 근데 이 시어머니 문제도 예를 들어서 이거는 아내 주장입니다. 남편은 기억이 안 난대,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아기를 낳아서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대요. 그래서 아내분이 자기가 뭐
돼지 주물럭인가를 엄청 맛있게 한대. TMI 같긴 한데 어쨌든 시어머니가 오셔서 그걸 열심히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딱 상을 차려놨는데 시어머니하고 남편이 앉아가지고 시엄마가 야, 쟤 빼고 그냥 우리끼리 먹자 라고 말을 하고 둘이서 밥을 먹었대. 자기는 그 장면이 매일매일 생각하고 절대로 잊을 수 없고 용서할 수가 없대. 그래서 시어머니로 남편을 매일매일 또 갈구는데, 그러니까 몇 가지 레파토리가 있어요. 빚 숨긴 거, 시엄마, 산후조리원, 우리 엄마 때린 거, 추행당한 거, 요 5가지로 그냥 하루에 수십 번씩 갈구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는 건데 낮에도 계속 전화해요. 그냥 이렇게 있다가 애기 자고 있잖아. 할 일 없잖아. 그럼 전화 걸어. 야, 너 뭐해? 피자 배달? 너 옛날에 나 산후조리원 안 갖다 줘가지고 나 지금 무릎 아파. 아, 그건 내가 미안해. 말한 태도가 그게 뭐야? 그게 미안 태도야? 나 지금 배달 밀려가지고. 배달 밀린 게 중요해? 지금 내 무릎이 이렇게 됐다는데 넌 진짜 안 되겠다. 넌 진짜 쓰레기구나. 전화 끊어. 아, 이 새끼 진짜 끊네. 아, 빨 열받아. 새끼. 빨 새끼. 하루 종일 이 짓 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이래. 이러다가 남편이 한번 거칠게 반응하면 너 폭력성 나왔어. 너 이런 새끼일 줄 알았어 내가. 뭔지 알겠죠. 어쨌든 이 시어머니에 대한 거 남편은 그런 기억이 없대. 근데 아내가 그렇게 주장하니까 일단 그렇다고 생각은 하고 있대.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아내분이랑 시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은 거 알고 남편이 거기에서 힘들어하는 걸 알고 지금 시어머니랑 의절 중입니다. 의절이 아니라 이제 연을 끓은 절연 상태예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찾아온 적도 없고 심지어 남편한테 연락조차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의 어머니도 좀 뭔가 있나 봐요. 이렇게 트러블이 있을 때 내 아들이 내 편을 안 들어준 그런 거. 이 아내가 너네 엄마랑 내가 트러블이 있을 때 내 편 안 들어줬잖아 라고 하는 것처럼 이 남편만 중간에 치여서 지금 되고 있는데 두 여자가 자기 편 안 들어줬다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태인 것 같고 어머니는 아예 연을 끊어서 전화도 안 온대. 찾아오지도 않고. 아내는 매일매일 그걸로 갈고. 자, 그러면 해결이 됐잖아. 해결이 됐잖아. 너네 엄마가 싫어. 니네 엄마도 나 싫대. 그래서 그 어머니랑 연을 끊었잖아. 자기 아들이랑도 전화를 안 하는 그런 상태인 거잖아. 해결이 됐잖아. 해결이 됐는데 왜 계속 지랄이냐고. 거. 난 이게 너무 꼴받아. 그 추행 사건 보세요. 추행 사건 때 남편이 그 범인 새끼를 잡아서 경찰에 인계하고 고소까지 했어. 근데 지가 고소 취하했어. 그래놓고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매일 그걸로 남편을 갈고. 남편이 빚이 있던 거 속이고 결혼했어. 나쁜 짓이 맞아. 잘못한 거 맞아. 근데 남편이 지금 하루에 15시간씩 일하면서 월 700씩 벌면서 원금하고 이자하고 꼬박꼬박 잘 갚아 나가고 있잖아. 근데 그걸로 매일 갈고. 시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 하고 연을 아예 끊었잖아. 해결됐잖아. 근데 매일 그걸로 갈고. 이 씨발 다 해결이 되고 있잖아. 근데 왜 자꾸 지랄이냐고. 진짜 뒤질 때까지 네가 먼저 시작했다. 이걸 뒤질 때까지 할 건가 봐. 와... 진짜. 그리고 아내가 이 장면을 보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오빠 진짜 나는 이 장면은 사실 아내한테만 뭐라고 하지를 못하겠는 게 그러면 저때 아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시어머니가 나를 만약에 싫어하고 공격해. 근데 할 수가 없잖아. 어른이니까. 그냥 참아야 되는데 남편이 내 편을 안 들어주면은 여자는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넌 내 성격 알잖아. 그러니까 오빠 경우는 그런데 오빠는 그러지 않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왜냐면 저라면 아마 그날 다 꺼지라고 할 겁니다. 만약에 엄마한테 좀 미안한 얘기긴 한데 내 기준은 엄마라고 해서 남녀노소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아요. 항상 같습니다. 만약에 내 와이프가 우리 엄마가 온다고 해서 식사를 열심히 차려줬는데 쟤는 눈빛이 왜 저러냐 애가 이상하다 하면서 뭐라고 하고 쟤 빼고 우리끼리 먹자라고 했으면 바로 집에 가라고 할 거예요. 만약에 뭐라고 한다? 아마 몇 달 동안 연락을 안 할 거예요. 몇 달 뒤에 연락했는데 그날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가 없다? 저는 무조건 절연입니다. 연 끊어요. 엄마고 아빠고 할머니고 할아버지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그게 내 기준이에요.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과 관계 쌓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엄마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엄마랑도 연 끊을 수 있습니다. 난 아빠랑도 끊을 수 있고 다 끊을 수 있어요. 내가 애기 낳는 거 무서워하는 이유 뭔지 알아요? 애랑은 연을 끊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의 이런 기준을 무시할 수 있는 이뮨이 있는 존재가 바로 나의 아이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이를 낳는 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와이프가 우리 엄마한테 함부로 대하는 걸 본다? 저는 다음날 바로 이혼입니다. 제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조건입니다. 형 애라는 건 왜 연을 못 끊을 것 같아? 내가 만들었잖아. 나의 책임이 있는 애잖아. 이 아이의 존재 자체가 나의 책임이잖아. 우리 엄마의 존재는 나의 책임이 아니야. 내 아내는 나의 아내일 때는 나의 책임이지만 헤어지고 나면 또 내 책임이 아니게 되죠. 존재 자체가 나의 책임인 거는 내 아이 그리고 내가 데려온 내 개 이게 오히려 더 책임이 큰 거예요. 내가 선택한 연이잖아.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나는 엄마의 연보다 아내의 연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내가 선택한 연이잖아. 근데 심지어 애는 내가 만든 거야. 나의 책임이잖아. 그러니까 애랑은 연을 끊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 거에 굉장히 고민이 많은 거예요. 어쨌든 저의 기준은 그래. 그래서 제 와이프도 이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없어요. 왜냐면 나를 알고 나의 기준이 뭔지를 알고 자기 성향상 성격상 나의 기준을 어길 일이 없어요, 얘는. 그리고 우리 엄마도 그럴 일은 없어. 근데 우리 와이프가 보기에 일반적인 가정에서 만약에 저런 일이 일어나면 여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거냐? 그럼 무조건 참을 수밖에 없다. 근데 참을 수 있는 근거는 남편이 자기를 편들어주고 위로해 줄 때다. 시어머니가 가고 나면 남편이 고생했어, 미안해, 우리 엄마가 좀 그래, 좀 참아줘, 미안해, 이게 되면 보통 여자들은 견딜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저 남편처럼 아내한테 그게 안 되는 사람이면은 여자들도 참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이 아내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 일이 해결이 됐잖아. 해결이 된 일을 가지고 왜 자꾸 이러냐고. 시어머니랑 문제가 있었고 지금은 연을 끊었어. 만나기는커녕 전화 통화조차 안 하는 상태야. 솔직히 손주면 얼마나 보고 싶을 텐데 손주 보여달라는 소리도 안 할 정도로 현재 완전 절연 상태야. 일이 해결이 됐잖아, 왜 저러냐고. 근데 남편이 중간에서 아내도 달래고 엄마도 달래보고 한 거 아님? 이 부분까지는 그 내용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 뒤에 나오죠. 저는 우리나라 여자들, 뭐 남자들도 그러겠지만 옛날부터 되게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이렇게 시어머니랑 트러블이 있을 때 시어머니 앞에서는 아, 네, 죄송합니다 이러고 나서 시어머니 가고 나면 남편을 조지는 거야. 나는 그게 예전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시어머니든 시아버지든 시할머니든 뭐 고모 증조 할머니든 나발이든 이상하게 나오면 거기에 걸맞는 대응을 해야지. 뭐가 죄송하고 뭐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을 안 했는데 왜 잘못했다고 해야 돼? 저는 이 얘기를 십몇 년 전에 DC에 있을 때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저의 생각 같은 거를. 근데 십몇 년 전에는 저한테 사람들이 다 페루나라 그랬어요, DC에서조차도. 그러니까 요즘 DC랑 옛날 DC가 좀 다르긴 한데 어느 갤러리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헬스 갤러리 십몇 년 전에 애들이 좀 효자였나 봐. 나는 만약에 우리 엄마가 고부 갈등인데 내 기준에 불합리한 일을 자꾸 강요를 한다? 그럼 나는 엄마 안 본다. 엄마한테도 뭐라고 할 거다. 애들이 날 페루나라고 하고 새끼 보듯이 보더라고요. 지금 십몇 년이 지나서 2025년이잖아요. 제가 유튜브를 켜고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저와 생각이 비슷해진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절대적인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도 부모가 옳고 자식이 그르다면 그건 건강한 관계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모든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에서 살고 싶으세요? 왕정 국가에서 살고 싶으세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싶으세요? 다들 세 번째 고르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도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무조건 맞고 누군가가 무조건 죄송하고 따라야 하는 관계는 전부 잘못된 건강하지 않은 관계예요. 저는 그게 제 가족이든 부모님이든 저보다 훨씬 손 윗사람이든 직장 상사든 나발이든 저는 모든 기준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이 고부 갈등 관계에 대해서 볼 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시어머니한테 계속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굽신굽신 거리고 가고 나면 남편을 조져. 이게 너무 이해 안 되는 게, 나한테는 내가 만약에 여자라면 시어머니보다 내 남편을 더 사랑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내 남편이 훨씬 소중한 것도 너무 당연하잖아. 그럼 나는 시어머니한테 잘 안 할 거고 내 남편한테 잘해줄 거예요. 마찬가지로 전 남자죠. 장모님, 장인 어른이 계시겠죠. 저는 장인 장모님한테 그렇게 잘하지 않습니다. 못하지도 않지만. 근데 그 두 분한테 무리하게 내가 굽신거리고 나의 자존감을 깎고 잘못하지 않았는데 죄송하다고 하고 그 스트레스를 내 아내한테 만약에 푼다면 저는 저 스스로를 개신새끼라고 생각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장인 장모님보다 내 아내가 훨씬 중요하고요. 그래서 장인 장모님으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를 아내한테 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장인 장모님한테 하고 싶은 말을 따박따박 다 하고요. 하지만 저는 정상인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단 한 번도, 결혼 전에 사귄 것까지 하면 지금 10년째 보고 있죠. 10년 이상 보고 있는데 한 번도 실수를 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난 정상인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한다는 게 이상한 짓을 한다는 게 아니야. 그냥 내 할 일을 한다는 거지. 평소에 나처럼 행동한다는 거지. 그리고 나는 정상인이기 때문에 10년 이상 실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인 장모님한테 받는 스트레스가 없고 그 스트레스를 아내한테 풀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나라 고부갈등을 보면 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존나게 충전하고 훨씬 더 중요하고 사랑하고 아껴줘야 하는 사람한테 그 스트레스를 풀어요. 나는 이런 관계가 되게
X 같아요. 왜 X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맞으면 안 보면 되잖아. 안 맞는데 왜 봐야 돼? 안 보면 되잖아. 추석 때는 이 집 가고 설에는 저 집 가면 되잖아. 이 얘기도 내가 십몇 년 전에 DC에서 했다가 폐류나 취급을 당했거든요. 흑자야 결혼은 가문대 가문이 하는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그때 십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생각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안 맞으면 안 보면 돼요. 누구 하나가 맞추려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아요. 나는 그런 관계를 쌓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문제가 1도 없어요. 제 가정에는 고부 갈등도 없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남편하고 장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죠. 우리는 고부 갈등이 유명한데 미국 같은 서구권 선진국에서는 원래 딸하고 엄마가 좀 친해서 친구처럼 이렇게 잘 지내는데 딸이 결혼을 해버리면은 친구를 뺏긴 느낌이 들어서 장모님하고 사위가 사이가 좀 안 좋대. 우리나라는 반대죠. 장모하고 사이가 좋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사이가 안 좋잖아. 우리랑 반대더라고. 어쨌든 우리 집에는 아무런 트러블이 없습니다. 만약에 트러블이 생긴다? 안 보면 돼요. 그리고 이 집도 해결이 됐잖아. 고부 갈등이 있어? 지금 안 보잖아, 시어머니. 해결이 됐잖아. 근데 왜 자꾸 X를 하냐고. 남편한테 시댁을 자꾸 방관한다는데 아니 연이 끊겼는데 뭔 방관이야. 방관 바루스야? 뭔 소리야? 멀리서 딜을 넣는다는 얘기인 거야 지금? 남편은 그냥 차근차근 조곤조곤 얘기합니다. 일단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저는 우리 엄마하고 저하고 같이 쟤 빼놓고 우리끼리 밥 먹자라고 한 기억이 없습니다. 라고 되게 천천히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남편의 최대 문제가 나옵니다. 너 그래가지고 너네 엄마는 그렇게 중요하면서 우리 엄마한테는 귀싸대기 때렸어? 이 남편이 장모님 귀싸대기를 때렸대요. 남편이 인정합니다. 예, 제가 장모님을 때렸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때 저도 너무 화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조금 뒤에 나오는 스포 내용이지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싸대기 때린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분이 또 해버렸어요. 또 나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거 과장, 남편의 나쁜 점 과장, 자기한테 불리한 거 축소, 자기한테 불리한 거 왜곡, 또 나를 해버렸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내가 집을 나가버렸고 이혼하자면서 남편분은 집에서 2~3살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는데 장모님이 띠띠띠띠 하고 들어와서 어떻게 오셨어요? 뭐 아내는요? 이렇게 하니까 김서방 더 이상 안 산다네. 내 짐 가지러 왔네. 이러면서 짐을 막 쌌다는 거야. 그래서 남편이 이혼하기 싫다고 아내하고 얘기를 하겠다고 일단 돌아가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을 안 듣고 계속 짐을 싸셔가지고 남편이 가방을 뺏어서 가방을 싸지 못하게 저쪽으로 던졌는데 장모님이 화가 나서 아기를 안고 있는 김서방을 핸드폰으로 뒤통수를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한 손은 아기를 안고 있었잖아.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손으로 이렇게 쳤는데 그 손에 어딘가가 닿긴 했대. 그래서 남편은 자기가 폭행한 게 맞다고 인정을 해요. 근데 장모님 딸한테 엄마는 김서방한테 귀싸대기 맞고도 그렇게 김서방 편을 들어? 그 다 지나간 얘기 뭐하러 하나? 아니 지나간 얘기가 아니라 아니 쌍방이 서로가 용서를 하고 이제 잘 지내고 있는데 그 얘기를 왜 자꾸 하냐고. 아니 나는 용서를 안 했는데 왜 엄마만 용서하냐고. 이게 사건의 전말입니다. 그러니까 장모님하고 남편하고 둘 다 극도로 흥분해 있는 상태에서 서로가 원하는 걸 서로가 들어주지 않는 상태에서 장모님이 먼저 핸드폰으로 남편의 뒤통수를 찍었고 남편이 자기를 방어하다가 홧김에 손을 이렇게 휘둘러서 그 손에 장모님이 맞은 거고 현재는 서로에게 사과를 하고 잘 지내고 있고 현재 장모님은 아이를 키우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거의 매일 집에 오고 계셔서 김서방하고 매일 얼굴을 보는 사이입니다. 근데 아내 혼자 우리 엄마 귀싸대기 때렸지 용서 안 해. 네가 먼저 우리 엄마 귀싸대기 때렸다. 내가 용서 안 했다고 이러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게 되게 웃긴 게 있는데 이미 올라간 이혼 숙녀 리뷰 중에 의처증 남편인데 그 남편이 폭력성이 좀 있었잖아요. 물론 장모님을 때린 적은 없습니다. 그분 인터뷰가 뜬금없이 나오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아이고 친 사람인가 했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장모님을 때리면 안 되죠. 뭐 제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나은 듯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부부가 앉아있고 그 아내분이 이렇게 쳐다봐. 그리고 나레이션으로 인터뷰가 나오거든. 남편은 저 남편에 비해서 내가 좀 낫다. 나는 장모님을 때리진 않는다 라고 인터뷰를 하는데 옆에 있는 아내분은 이놈도 곧 우리 엄마 때리겠구만 이라고 인터뷰합니다. 동상이몽이 진짜 존나 웃겨. 그러니까 남편은 내가 낫네 이러고 아내가 딱 고개를 돌려서 쳐다보니까 웃으면서 내가 낫지? 이러는데 아내는 딱 보더니 이놈도 곧? 임신한 내 배도 때리는데
그게 너무 웃겼어.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알려드린 그런 내용들로 서로 이제 이혼 생각이 있다 없다 하고, 아내분이 특히 이혼 생각이 커서 대충 한 1, 2주 전쯤에 법원에다가 그냥 이혼 서류까지 다 내고 방송국에다가도 우리 그냥 이혼할 거라서 안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가 한 5일? 일주일에서 5일쯤 전에 이제 마음을 바꾸고 한번 나와보기로 한 거래요. 그리고 이제 아내분이 남편의 문제라면서 또 얘기한 거, 아이가 열이 너무 많이 나서 40도가 넘어서 응급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때 코인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대요. 서장훈 씨가 기겁을 합니다. 그게 맞아요 이거? 예. 아니 애가 아파가지고 응급실에서 산소호흡기까지 끼고 있었다는데 노래방을 갔다고요? 아이, 저도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은 다 해. 뭐 했어요? 아, 제가 그 노래를 불러서 녹음해가지고 그걸 제가 듣는 그런 취미가 있거든요.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이거 안 될 사람이네 이러는데 제작진한테 노래 파일을 줘가지고 노래가 흘러나와 스튜디오에. 난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뭐 이 노래가 나와요. 죄송합니다, 노래를 몰라가지고. 이 아저씨가 부른 게 나와. 나도 여기 볼 때는 약간 진짜 사페가 좀 있나 했어요. 자기 애가 아파서 열이 40도가 넘어가고 응급실에 실려가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데 아내가 애기 큰일 났어 연락을 하는데 나 노래 불러야 돼. 뭔 소리야, 나 노래해야 돼. 이거는 이 상황이 용서되려면 어떤 느낌이어야 되냐면은 최소한 퀸 정도는 돼야 돼. 퀸 We were rock you 그 정도 돼야 돼. 애가 쓰러졌는데 내가 콘서트를 10만 명 모아놓고 콘서트를 하기 직전이야. 콘서트 슛 들어가기 5분 전이야. 애기 지금 쓰러졌어 빨리 와야 돼 오빠 하는데 미안해 나는 밴드를 실망시킬 수 없어 이러고 무대에 올라가서 마마 우 뜬뜬 듣는 사람들이 뭔가 평소보다 더 감미로운 것 같아, 뭔가 더 애절해, 이런 스토리여야만 이게 성립이 될까 말까야. 근데 배달하는 아저씨인데 애가 쓰러져서 응급실에서 산소호흡기 달고 있다는데 난 지금 노래를 불러야겠어. 코인을 넣으며 500원 넣고 난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꽤 잘 부르는걸? 이러고 있었다길래 나 진짜 사페인 줄 알았어. 근데 또 아내 주장이고요. 이것도 스포입니다. 사실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냥 여기 앞에 다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원래 앞에는 남편이 되게 쓰레기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못 참고 그냥 얘기하는 건데 아내 주장이에요. 그런 적 없어요. 근데 남편은 항상 뭐라고 하면 다 인정을 하고 죄송합니다 해버리니까 진짜처럼 들리는 건데 나중에 이제 오해가 풀리거든요. 정확하게는 아내한테 아이가 아프다는 연락이 온 건 사실입니다. 남편은 놀래서 어느 병원이냐고 물어봅니다. 아내가 어느 병원인지 안 알려주고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남편이 다시 전화를 거는데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애가 아프지 연락은 안 되지 큰일 난 거 아닐까 너무 무서워서 옛날에 한번 입원해봤던 병원에다가 전화를 해서 우리 애 입원했냐 이름 뭐다 보호자 이름 뭐다 라고 하는데 병원에 온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뭐지 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아픈 줄 알았던 애 그냥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기는 위험한 고비 같은 게 아니었고 열이 좀 나서 병원을 갔다 온 것 자체는 맞는 것 같고요. 병원에서 주사 맞고 약 타와서 약 먹고 집에서 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포온응급실. 그래서 남편은 애 찾아서 병원 왔다 갔다를 하다가 집에 왔는데 아내는 애랑 같이 있고 장모님이 있길래 확인을 해보니 괜찮대. 그래서 그때 이제 애가 깨면 안 좋잖아. 애 깨면 와이프가 발광을 하니까 밖에 나가서 노래방 가서 노래를 한 거예요. 녹음까지 했는지는 모르겠고 그 이야기를 이렇게 와전시켜서 얘기하는 겁니다. 애가 산소호흡기 달고 있는데 노래방 간 걸로.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부부싸움을 하면서 아내가 실토를 해요. 아 그건 내가 거짓말 한 건 맞아. 애기 응급실 가서 산소호흡기 끼고 있었다고 한 거는 내가 거짓말 한 게 맞거든. 서장훈 아저씨가 VCR을 중지시키고 뭐 거짓말 하신 거네요. 그러면 난 진짜 남편분 진짜 큰일 날 사람인 줄 알았잖아. 나쁜 사람인 줄 알았잖아. 제가 언제 아니 거짓말 하셨잖아요. 저 거짓말 안 했는데요. 아니 애기 응급실에서 산소호흡기 하고 있는데 남편이 안 오고 노래하러 갔다면서요. 예. 그거 거짓말이라면서요. 아 그때 병원을 진짜로 가긴 가가지고 아니 병원을 갔냐 안 갔냐가 아니고 VCR에도 나오잖아요. 본인 입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말을 해놓고 지금 왜 또 거짓말을 안 했다고 그러셔요. 아 죄송합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이발 진짜 암 걸릴 것 같아. 아내분은 남편분의 이런 잘못들, 대표적인 잘못 5개가 있죠. 이 잘못들 때문에 이혼을 하고 싶대.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냐? 100은 아니래. 왜냐면 남편이 만약에 잘 해주면, 자기 상처가 치유될 수 있게 잘 해주면은 다시 합쳐볼 마음도 있는데, 남편은 맨날 잊으라고 하고 지난 일이라고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혼을 그냥 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요. 뒷부분 스포를 해드리자면 남편분은 정말 죽을 정도로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저는 사실 이 아내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하게 방송을 하고 싶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게 뭐 대충 1시간 반쯤 되는데 1시간 20분 볼 때까지도 오늘 되게 세게 방송해야겠다.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 남편 너무 불쌍하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마지막에 10분 나오는 거 보고 강도를 내리기로 생각했습니다. 일단 마지막 10분을 제외하고서라도 여기에서 아까 아내분이 거짓말을 했다고 서장훈 씨한테 취조 같은 걸 당하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근데 그때 진짜로 응급실을 가긴 했습니다. 저희가 노래방을 간 것도 맞긴 합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고 아내가 괜찮다고 실드를 치고 이런 게 한 3-4번쯤 나와요. 그래서 중간쯤에 남편분 인터뷰가 나오는데 아까 서장훈 씨나 패널분들한테 아내분이 공격당할 때 왜 자꾸 이렇게 방어를 해주셨어요? 라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아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욕먹는 게 싫어요 이러는 거야. 저는 거기서 살짝 뭉클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조금 그런데 이게 참 사랑의 장점이자 단점이죠. 사랑의 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아내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저렇게 혼나고 있는 거를 못 보겠는 거야. 차라리 내가 혼나는 게 낫다. 그래서 남편은 계속 맞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계속 이러는 거야. 진짜. 저도 남편 봐서 좀 지금 약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훨씬 강하게 하려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내분은 남편이 노력을 하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 남편 때문에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이만 없다면 이혼해서 하는 100이긴 한데 아이 때문에 100까지는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태고, 일단 이 아내분의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남편분의 비디오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남편분은 왜 이렇게 잡혀 사냐, 남편분 왜 저렇게까지 하냐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저도 생각하고 여기 패널분들 서장훈 씨 다 그렇게 생각해요. 서장훈 씨는 아내분 영상이 나올 때, 그러니까 오늘 회차에 3분의 2쯤 지날 때 남편분한테 정말 진심으로 남편분이 이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이 둘은 맞지 않고 남편분이 불쌍하다고 우리 모두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줍니다. 인터뷰에서 내가 죄인이니까. 이 남편분은 3년 전에 철이 든 게 맞는 것 같아요. 40살에 철이 드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꽤 있습니다. 저도 대충 39, 40 이때쯤부터 철이 좀 들었고, 솔직히 올해하고 작년 다르고 작년하고 재작년 달라요. 저는 지금 철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작년 재작년에 저보다 지금의 제가 더 좋은 사람입니다. 뭐 그건 저 혼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제 아내도 그렇게 얘기하고, 이 남자도 아마 아이가 태어날 때 딱 그때 3년 전쯤에 철이 들어버리신 것 같고, 결혼 전에 자기가 빚을 1억 가까이 가지고 있고 아내한테 그걸 숨기고 결혼을 했고, 그리고 아내가 그 빚 때문에 지금 저렇게 된 것 같은 게 자기 탓인 것 같아. 그러니까 아내가 지금 현재 잘못된 상태라고는 남편도 생각합니다. 아내가 옳고 자기가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지. 아내가 뭐라고 하면 당신 말이 맞아, 내가 미안해라고 해주는 거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아마 이 남자분은 아내가 현재 아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망가뜨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 있는 것 같아요. 남편분이 정확하게 워딩도 하십니다. 원래 아내가 굉장히 사랑스러운 사람이었고 밝은 사람이었고 나도 되게 챙겨주고 긍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언젠가부터 아이 낳고 나서 특히 점점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사랑을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이 남편분이 좀 되게 끝에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아내분이 일단 음식 솜씨가 좀 좋으시고요. 남편한테 밥도 매일매일 맛있게 잘 차려줬었고, 남편 옷 잘 입고 다니라고 남편 옷도 맨날 버릴 거 있으면 버리고 새 옷 필요하면 새 옷 사서 남편 옷도 다 챙겨주고 애기 육아도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내가 연애 때부터도 남편 밥을 다 차려주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출근할 때 퇴근할 때. 근데 지금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가 이렇게 변한 게, 아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 사람처럼 보이는 게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과거에 했던 잘못들 때문에. 그래서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그냥 미친 듯이 참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계속 참고 있는 상태예요. 그냥 다 들어주겠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남편분도 제작진이 좀 유도를 해요. 힘드시지 않냐. 자기도 몇 시간씩 그런 걸 들으면 많이 버겁긴 하대요. 아침 9시부터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배달 라이더 분들 보통 한 10시나 11시부터 일을 시작하시잖아요. 점심 배달부터 시작하시니까. 근데 이분은 남들보다 한 두어 시간 일찍 9시부터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이유는 음식 배달만 하시는 게 아니고 퀵도 하세요. 그래서 촬영하는 당일날도 경기권에서 1시간 이상 가야 하는 퀵도 받아가지고 했고, 그래서 하루에 한 70만원 막 이렇게 일당을 찍으신 적도 있을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는 상태십니다. 그래서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배달을 하셔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니까 밥도 제대로 안 먹어. 그래서 식사는 좀 제대로 하시지 그래요. 기사식당 같은 데 가면 맛있게 잘해주잖아. 근데 언제 이 배달이 잡힐지 모르고 내가 밥 먹고 있는 동안에 배달 두세 개가 지나가면 그게 너무 아까워서 그냥 밥은 편의점에서 빵, 우유 같은 거, 삼각김밥 같은 거 사서 그냥 오토바이 위에서 급하게 해결을 하셔요. 이 발언을 불편해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제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혼 숙녀 리뷰를 몇 편 진행을 했잖아요. 남녀 간에 어떤 패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굉장히 불행한 집안들에서의 남녀 패턴이 있는데요. 자, 일단 제일 나쁜 새끼는 남편일 때가 많습니다. 최악은 남자, 차악은 여자, 최선도 남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일단 최악, 이혼 숙녀에서 나왔던 최악들은 일을 안 해요. 돈만 써요. 술만 처먹어요. 폭력적이에요. 최악이에요. 이런 인간은 여자는 없었어요. 일단 제가 리뷰한 편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고 같은 걸 봐도 이런 여자가 나온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여자를 계속 참고 사는 남자 자체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최악은 항상 남자예요. 저번에 그 교회 같은 데 좀 빠져 계시는 여자분, 8살 연상인 여자분도 남편이 직장도 없이 알코올 중독으로 매일매일 술만 퍼먹고 폭력적이고 욕하고 소리 지르고 경찰에 잡혀가고 이런 나쁜 짓을 하고, 엊그저께 펜션 청소하는 부부도, 거기도 연상연하였나 그랬죠? 거기도 남자가 일 제대로 안 하고 돈으로 맨날 술 먹고 주정 부리고 밖에 나가서 싸우고 경찰서 잡혀가고, 이런 상태에서도 아내분들이 참고 살죠. 최악은 남자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차악은 여자, 보통 이 차악이 여자인 경우에는 관계 개선의 노력 혹은 현실 해결에 대한 노력이 없는 분들은 여자가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관계 초반에 안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분은 매일 열심히 일하면서 아내분의 잔소리 같은 거를 견디고 사과하면서 이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빚이 있지만 일을 열심히 해. 아내하고 안 좋지만 계속해서 얘기를 들어주고 사과를 해. 이런 개선에 노력을 하죠. 근데 이 이혼 숙녀에 나오는 여자분들 중에서 별로인 여자분들, 최악은 아니지만 차악 좀 되는 여자분들은 관계 개선 노력이 없어요. 네가 장애 유전자 되어와가지고 내 인생이 망해버렸어. 무조건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일을 근거로 해서 이 모든 잘못, 나에게 온 불행에 대한 모든 원흉이 너기 때문에 나는 너랑 잘해볼 생각이 없음. 노력을 안 해요. 최악의 남자는 파멸시키는 사람이에요. 파탄시키는 사람이에요.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파괴시키고 다치게 하는 공격성을 가진 최악은 남자가 맞아요. 근데 차악인 여자는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그런 걸 위해서 되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딴 거 필요 없음. 이라고 얘기해요. 반면에 이혼 숙녀까지 나왔지만 관계를 개선해보려는 남자들은 이분처럼 열심히 일을 하고 싸우지 않기 위해서 묵묵히 참고 땅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워 먹고 월급의 90% 이상을 아내한테 갖다 주고 이런 희생을 해요. 근데 여자들은 이런 노력이나 희생이 없어요. 이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 두 경우에 남자는 그림을 그려야 하는 미션을 받았어요. 근데 이 남자가 이 미션을 대수롭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한 장밖에 안 주는 스케치북을 찢어가지고 딱지치고 놀아버렸어. 근데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이 그림을 멋지게 완성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반 찢어서 딱지 쳐버렸던 종이는 어쩔 수 없지만 남은 반의 종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열심히 그리는 사람을 보는 것 같아요. 이 그림은 완벽한 캔버스에 그려지진 못하겠지만, 완벽한 도화지에 그려지진 못하겠지만 절반의 크기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그림을 그리면 보기 좋은 그림이 그려질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나오는 여자분들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스케치북을 받아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실수로 거기에다가 물감을 한 방울 떨어뜨린 거예요. 이 여자는 그걸 보고 내 그림은 망했어, 난 이제 끝났어, 난 이제 불행해 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물감을 떨어뜨린 사람이 너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네 그림 회생될 수 있도록, 복구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같이 앉아서 그 도화지에 있는 그림을 같이 그려 나가요. 그리고 떨어뜨렸던 물감이 무색하게 그림이 곧잘 그려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아니, 내 그림은 망했어 이러면서 잘 그려지고 있는 그림을 물감을 부어버리고 크레파스로 찍찍 그어버리고 면도칼로 스케치북을 찢어버려요. 그런 여자를 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답답하고 화가 나기도 하면서 좀 불쌍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남편분은 하루에 15시간 일하면서 점심 배달이 끝나고 나서야 첫 끼를 드시는데 오토바이 위에서 그냥 삼각김밥 먹고 있고요. 식사를 왜 그렇게 하시냐 라고 하니 아까 말한 것처럼 배달을 놓칠 것 같아서 그렇다. 그리고 내가 지금 밖에서 밥을 사 먹으면 요즘에 최소한 10,000원씩 하는데 집에서 밥을 먹으면 돈을 아낄 수 있어서 빚을 좀 더 빨리 갚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살이 27kg가 빠지셨대요. 결혼 전보다. 아내분한테 제작진이 얘기를 합니다. 남편분이 빚을 숨기고 결혼하시긴 했지만 하루에 15시간씩 일하고 달에 700씩 벌면서 열심히 빚을 갚아 나가고 있고, 열심히 일하시려고 밥도 식당에서 안 드시고 삼각김밥 사 드시고 빵 사 드시더라, 오토바이 위에서. 이 말을 들은 아내가 얘기합니다. 그렇게 일해서 살 빠져서 매력이 없어졌어요. 저는 배가 좀 나와도 등치가 있는 게 좋아서 그래서 남편 만난 건데 이제 살이 빠져가지고 매력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거의 악마 같은 얘기죠. 이건 진짜 악마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남편분이 그날 하루 동안 배달한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서울에서 시작해서 김포, 인천, 시흥, 화성, 평택까지 찍고 왔습니다. 퀵 때문에. 그러니까 일찍 출근하시는 이유가 있었어요. 9시에 출근하시는 이유가 회사나 관공서 같은 것들이 9시에 보통 업무를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 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배달은 일반적으로 음식 배달이라 한 11시부터 시작되는 밥 배달, 브레이크 타임 때 살짝 쉬었다가 저녁부터 밤까지 하는 배달, 야식 배달 이런 걸 생각했는데 이분은 그 배달 플러스 아침에 있는 퀵 배달까지 같이 하시는 거예요. 존나 힘듭니다 이거 진짜. 그리고 이제 남편 불상주의 좀 가겠습니다. 대충 한 점심 정도가 됐고요. 여기 친정엄마가 육아를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박 육아라고 거짓말을 하지만 친정엄마가 밥 먹자라고 하니까 엄마 내가 고기 구울게 이러면서 이제 냉장고에서 삼겹살을 꺼내서 굽고 밥을 풀려고 하는데 밥이 없는 거예요. 남편한테 전화를 하고요. 야, 너 밥 먹었냐? 어제? 어제 밤에 밥 먹고 잤냐? 야, 밥을 먹었으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미안. 아니, 너 때문에 지금 밥이 없잖아. 밥 먹으려 했는데 밥이 없잖아. 밥을 먹었으면 미리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장난치냐? 지금 엄마랑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밥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있잖아. 너 때문에 굶고 있잖아. 서장훈 씨가 이제 답답해서 VCR을 끊고 얘기를 합니다. 잠깐만요. 밥을 먹었냐고 물어본 게 오늘 아침에 먹고 갔냐가 아니고 어젯밤에 먹었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어젯밤에 밥을 먹고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본인이 안 하시고 밥이 없으니까 어제 밥 먹은 사람한테 왜 밥이 없다고 말 안 했냐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일단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아니 근데 집 앞에 가서 햇빵 같은 거 사서 드시면 되잖아요. 저희가 햇빵 같은 걸 좀 안 먹는 집이에요. 이 짧은 사건에서 이게 나오죠. 이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까 그림 이야기도 했던 것처럼 그냥 이분이 이런 사람이에요. 이 여자와 이 남자가 만난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남편이 어젯밤에 12시까지 일하고 퇴근한 남편이 오늘 아침에 9시에 일하러 나갔어요. 진짜 잠만 자고 일하러 나간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어젯밤에 밥을 먹었어요. 밥솥에 있는 걸. 그래서 밥솥에 밥이 벼 있어요. 내가 점심을 우리 엄마하고 같이 먹어야 하는데 남편은 지금 일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나가서 편의점에 가서 햇반을 사서 돌려서 쳐 먹으면 되잖아요. 아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배달라이더 하고 있는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서 소리를 지르고 너 때문에 밤 굶는다고 죄책감을 심어줘요. 그래야만 직성이 풀려요. 왜? 네가 먼저 시작했다. 이게 그냥 뭔가 뇌 정중앙에 박혀있는 사람들 같아요. 나르들을 보면.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런 기능들이 없고 내가 지금 불편하고 피해를 입고 나한테 지금 직면한 문제들이 누구 때문에 생겼는지를 생각하고 그 생각이 들고 나면 그 이외의 생각이 하나도 들지 않는 그런 이상한 컴퓨터 같은 걸 보는 기분이에요. 누가 보면은 남편이 도박을 해가지고 서랍에 있는 돈을 갖다 썼다든지 남편이 내 반지를 갖다 판 걸 알게 됐어. 서랍을 열고 반지를 끼려고 하는데 반지가 없어. 너 반지 갖고 나갔냐? 그 반지 팔아서 또 도박했냐? 쉣.
딸 거라니까. 너 그 반지가 어떤 반지인지 알아? 이런 걸 생각하잖아, 우리가. 이 정도 분노는. 근데 어젯밤에 12시 넘게 일하고 온 남편이 밤에 배고파서 밥 먹은 걸 갖다가 다음날 낮 12시에 너 어젯밤에 밥 처먹었냐고 전화를 걸어서 배달하고 있는 오토바이 타고 있는 남편한테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야. 나르특 뭐였죠? 상대방의 고통은 공감 못함. 왜? 어차피 B형에 들어가니까. B형 인격 장애 군에 들어가죠. 물론 아픈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나르의 근원이 거기니까. 두 번째, 자기 피해는 아무리 작은 것도 죽을 정도의 고통. 우리가 아는 유명한 나르가 있죠. 나르씨, 뭐 이거 있던데 해명해 주시죠. 해명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거짓말 왜 하셨습니까? 뽀르쉐 없으면서 왜 뽀르쉐 있다고 거짓말 하셨습니까? 씨가 왜 거꾸로 피셨습니까? 해명 좀 하시죠. 전부 거짓말. 아니 전부 거짓말이 아니고 뭐가 거짓말인지 말을 하시라니까요. 레카 새끼들은 믿을 수가 없다. 아니 그렇게 자꾸 돌려서 얘기하지 마시고 이거 해명해 주시라고요. 해명해 주시면 만약에 제가 틀렸으면 제가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저 죽겠습니다. 아니 저는 죽었습니다. 아니 죽지 마시고요. 아직 안 죽으셨고요. 죽지 마시고 해명하시라고요. 나의 유언, 나는 죽었다. 죽기로 마음 먹으면 못할 일이 없다. 질 수도 없다. 짠! 안 죽었지롱. 아니 해명하시라. 죽은 척 했는데도 나한테 해명을 하라고 해? 날 공격해? 흑자에서 저전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죽여다! 내가 살 수가 없어다! 나를 공격한다잖아. 다른 사람의 상처에는 공감을 못함. 자기가 받은 상처는 아무리 작은 거라도 죽을 정도의 상처임. 나르특이죠. 지금 하루에 15시간씩 일하고 있는 남편이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오토바이 주행 중인데 거기다 전화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너 때문에 밥을 못 먹는다고 하는 사람. 지금 내가 밥을 먹어야 하는데 밥이 없는 피해가 너무 크고 내 남편이 지금 길바닥에서 오토바이 타면서 내 소리 지름을 당하면서 밥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 고통은 공감을 못함. 나르특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이 진짜 불쌍한 부분이 아내는 지금 이혼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남편이 이혼을 안 하고 싶어 하고 근데 하루 종일 자기가 기분 나쁠 때마다 내 이 기분 나쁨의 원인은 너다 라는 걸 알려주듯이 하루에도 10몇 통씩 전화를 걸어서 남편한테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불행하게 산다라고 얘기를 해야 해요. 그리고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밤 12시쯤 됐겠죠. 애기도 자고 있잖아.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너 어디냐? 지금 배달하고 있어. 오늘 몇 개 했냐? 오늘 얼마 벌었냐는 거예요. 오늘 한 30? 그래. 언제 들어올 거냐? 언제 들어오는지 계속 추궁해요. 그리고 슬슬 시동을 겁니다. 나 지금 너 때문에 불행해진 거 알지? 알지. 내가 미안해. 나 지금 너만 아니었어도 무릎도 멀쩡했을 거고 아침마다 피를 토하지도 않았을 거고 내 얼굴 이렇게 늙고 망가지지도 않았을 거야. 다 너 때문인 거 너 알지? 내가 미안해. 너 몇 시에 들어올 건데? 정확하게는 너 진짜 왜 말을 그렇게 나사 빠진 새끼처럼 하냐? 몇 시에 들어올 거냐고 말을 하면 몇 시라고 얘기를 하면 될 거 아니야. 몇 시에 들어오냐고. 1시까지 들어갈게. 들어오지 마. 아이 X발 꼴 보기 싫으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이 X를 하고 있어요. 나 남편 진짜 너무 불쌍해. 너 지금 힘들다고 유세 떠냐? 아니야. 너 지금 힘들다고 유세 떠네. 야, 일 너 혼자 한다고 지금 힘들다고 유세 떨지 마. 애 보는 게 더 힘든 거야. 내가 밖에 나가서 일하고 싶은데 네가 애를 너무 못 봐서 네가 애를 보기만 하면 애가 아프고 열이 나고 어디가 다치고 이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애기를 독박 육아하는 건데 너 혼자 일한다고 유세 떨지 마. 아니 유세 떤 적은 없는데. 너 지금 또 나한테 지금 또 이렇게 얘기하지? 또 이렇게 하지? 너 그때 나 산후조리원 안 보내줬을 때랑 똑같이 얘기하네. 내가 그때 산후조리원만 갔다 왔어도 이렇게 무릎이 아프진 않았을 거야. 아침마다 피를 토하진 않았을 거야. 너 지금 그때랑 똑같이 지금 나한테 하고 있네. 너 안 그런다며. 나한테 안 그런다고 네가 잘못했다고 얘기한다고 약속해놓고 왜 그렇게 하는데 넌 왜 사람이 약속을 안 지켜? 왜 네가 말한 걸 지키지를 않냐고. 약속 좀 지키라고. 너네 집안 것들은 머리가 나쁜 거야? 너네 집안은 다 똑같아. 니네 엄마도 똑같고 너도 똑같고 네 얼굴 니네 엄마랑 똑같이 생겼고 난 진짜 너만 보면 니네 엄마 생각나서 화가 나서 죽을 것 같고 들어오지 말라고 이 X를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존나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언제 들어오냐고 계속 갈궜잖아. 막상 집에 들어오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안방에 들어가 있어요. 안방에서 애랑 있는 거야. 아까 잠깐 얘기한 그 부분인데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현관문을 정말 조심히 엽니다. 띠띠띠띠 띠리리 현관문을 열어놓습니다. 밑에 그 궤를 대서. 그러더니 장모님이 와 계셔. 독박육아는 X발 뭔 독박육아야. 장모님하고 인사를 합니다. 장모님 다음에도 원펀치?
농담. 그리고 나서 현관에서 신발을 벗지 않고 현관에서 옷을 갈아입기 시작합니다. 신발장에 옷가지가 조금 있나 봐요. 밖에서 입었던 옷을 벗어서 신발장 쪽에다 이렇게 걸고요. 안에 있는 옷으로 환복을 하고요. 현관에서 그리고 현관 밖에 계단 이런 데에서 5분 10분 정도 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서장훈 씨가 물어봅니다. 저만의 의식 같은 건데 오늘도 그냥 무사히 하루를 넘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5분 10분 정도 마음을 먹고 집에 들어갑니다. 라고 하지만 이거는 안에 쉴드를 친 거고요. 와이프가 냄새에 예민해서 남편이 15시간 동안 배달을 하고 들어오면은 땀 냄새가 나서 땀 냄새 맡기 싫다고 밖에서 입는 옷을 집 안으로 가져오지 말라고 해서 배달할 때 입는 라이더 옷 같은 거는 전부 다 현관에다가 걸어야 하고요. 옷을 갈아입고 냄새를 좀 빼고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이 남편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됐다 싶어서 사람들한테 이르고 내 편 들어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아내를 최대한 쉴드 쳐주려고 노력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남편분은 땀을 좀 빼고 안으로 들어오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이유는 아내가 지금 애를 잠 재우고 있는 것 같은데 아내가 애가 깨는 걸 너무 예민해해서 애가 혹시나 깰까봐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밥도 안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 남편이 퇴근해서 샤워를 한다. 화장실 문이 벌컥 열리고요. 너 지금 뭐 하냐? 샤워하는데. 그러니까 샤워를 왜 하냐고. 샤워를 너 때문에 지금 또 애기 깰 뻔했잖아. 샤워를 할 거면 조용히 하든가. 왜 샤워를 이렇게 하냐고. 너 옛날에 산후조리원 내가 못 갔을 때 기억나? 나는 그때 샤워를 하고 싶었지만 무릎이 너무 아파서 화장실까지 갈 수가 없어서 샤워를 못했어. 네가 애기 낳고 샤워를 못하는 여자의 심정을 알아? 이런 게 시작되고요. 안방에 이 남자 옷이 있거든요. 이 남자가 옷을 가지러 안방 문을 진짜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서 조용히 옷만 꺼내서 나왔는데 너 지금 뭐 하냐? 나 지금 옷 좀... 그러니까 옷을 왜 지금 꺼내냐고. 서장훈 씨가 멈춥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옷을 왜 지금 꺼내냐는 게? 아니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옷을 전날에 미리 빼놔야 되는데 왜 퇴근하고 나서 빼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분. 그러니까 아까 아침에 밥도 어제 저녁에 밥을 먹어서 오늘 점심까지도 밥이 없다는 걸 확인을 못했는데 어젯밤에 밥 먹은 사람한테 밥을 왜 먹었냐고 뭐라고 하시는 거고 지금도 갈아입을 옷을 퇴근하고 나서 챙기냐 출근할 때 미리 입을 옷을 밖으로 빼놨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애기가 깨면은 또 잘 못 자고 제가 애기가 깨는 걸 되게 예민하게 생각해가지고 우리 나르 성향 중에 하나 배웠던 거 뭐죠? 타인을 도구로 사용한다. 물론 아이를 도구로 사용한다고 감히 제가 그런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가 힘큐 사건 다뤘을 때 힘큐가 진짜 정말 뜬금없이 피해자분과 통화를 나누다가 피해자분께 피해 보상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피해자분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끝내는 걸로 하죠 라고 모든 대화가 끝나갈 무렵에 갑자기 근데요 피해자분 네 우리 직원은 건드리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다 좋은데 저한테 전화하고 막 이렇게 하시고 저 괴롭히고 제가 유명한 사람인 거 이용해가지고 저 공격하고 다 좋은데 진짜 우리 직원만 공격하지 마요. 저 직원을 공격한 적이 그러니까 그 말만 딱 해주세요. 우리 직원은 건드리지 않겠다. 얘 그럴 건데 그럼 됐어요. 난 그럼 됐어. 제가 직원분 괴롭힌 적이 없다. 나는 이제 그것만 약속해 주시면 나는 그걸로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잖아요. 이게 나르 성향 중에 사람조차도 도구로 이용하려는 성향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아이가 약간 그렇게 사용이 돼 버려요.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 자체가 거짓이라는 건 아닌데 사용이 돼 버리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남편은 밤에 15시간 일하고 나서 밥을 못 먹고 있는 것도 샤워를 못 하는 것도 갈아입을 옷을 가지러 가지 못하는 것도 퇴근하고 나서 휴대폰 보면서 흑자일스 라이브 방송 보면서 라면 하나 때리지 못하는 그 모든 이유가 아이가 깰까 봐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남편 퇴근하고 나서 한두 시간 있다가 안방에서 튀어나와가지고 남편한테 너 뭐하냐? 나 지금 밥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밥을 왜 먹냐고. 너 때문에 애기 깨면 책임질 거야? 목소리가 점점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 조용히 먹고 있어. 진짜 소리 안 나게 먹어요. 무슨 수업 시간에 몰래 라면 부셔 먹는 애들처럼 막 이렇게 먹고 있어. 근데 너 때문에 애기 깨면 네가 책임질 거냐고. 애기 깼어요. 이거 봐봐 지금 너 때문에 애기 깼잖아. 애는 너 때문에 깬 것 같은데. 또 내 탓하네. 너 내 탓 안 하기로 하지 않았냐? 너는 왜 약속을 안 지켜?
너는 왜 남자가 돼가지고 네가 한 약속을 안 지키냐고. 장모님이 상주하시나봐. 상주 장모님인가봐. 장모님이 아기를 안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야야 얘기 그만하고 그냥 좀 자라. 아니 너 때문에 애기 깼잖아. 애기 깨서 이제 못 자면 성장도 방해되고 너 때문에 키 안 크면 네가 책임질 거냐고. 그러니까 그만 얘기하고 들어가서 자라고. 애기 내가 재울 테니까. 애기가 잠을 못 자서 예민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애기는 남편한테 화를 내기 위한 도구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애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닌데 남편을 조지기 위한 무기로 그냥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집에 들어와가지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마스크를 껴요. 서장훈 씨가 물어봅니다. 아니 그 잠잘 때도 마스크를 끼세요? 제가 병을 잘 옮겨요. 예. 아니 아내분한테 질문했는데 제가 그 막 밖에서 사람 많이 만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애기한테 병 옮길까봐 마스크를 좀 하는 편입니다. 그냥 와이프 실드를 계속 칩니다. 와이프가 마스크 끼라 그래서 끼는 거예요. 애한테 병 옮기지 말고 마스크 끼고 있으라 그래서. 그래서 지금 남편은 아무것도 못하고 거실 방바닥에 앉아서 1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15시간 배달일 하고 온 남자가 집에 들어와서 씻지도 못하고 옷도 편하게 갈아입지 못하고 밥도 못 먹고 진짜 생 1시간 넘게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기 상태. 아내가 나와서 밥 먹어도 된다고 허락해줘야 돼서. 그래서 오늘은 또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씻지도 않고 뭐 하냐예요. 씻으면 네 씻는 소리 애기 깨는데 왜 씻냐 그러고, 안 씻으면 너 지금 이 시간까지 씻지도 않고 뭐 하고 있었냐, 너 더러워서 병 걸리면 애한테 또 옮길 거지. 그냥 약간 한 80년대 군대 같은 느낌이에요. 저도 겪어보지 못한 군대고 8, 90년대 군대 선임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 문제에 자기가 예민해서 그렇대. 아이한테 병 옮길까봐, 아이 잠을 깰까봐. 하지만 뭐 미리 좀 말씀드렸지만 애가 깨건 말건 남편한테 소리 지르면서 잔소리하는 거 본인이죠. 이제 남편분이 정말 조용히 밥을 먹기 시작하거든요. 불도 안 켰어요. 불도 간접 조명으로 켜고 어두운 데서 밥을 먹고 있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서서 이렇게 봐요. 밥 먹고 있는 거를. 너 뭐하냐? 지금 밥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 내가 구워놓은 고기네. 왜 내가 구운 고기 먹냐? 그냥 여기 있길래 그냥 버리면 아깝고 하니까 그냥 내가 먹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 장모님이랑 먹다가 남은 고기야. 너는 남자가 돼가지고 남자가 고기 하나 제대로 못 굽냐? 자기는 고기 잘 굽네. 고마워. 잘 먹을게. 아니 그러니까 그걸 왜 네가 먹냐고. 내가 만약에 남편이라면 얘기할 것 같아요. 너는 왜 여자답지 못하게 왜 그러고 있냐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여자분들 볼 때 좀 싫은 부분이 뭐냐면, 본인은 남자답게, 남자다움, 테토남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남자가 돼서, 남자답지 못하게. 근데 본인한테 여자가 돼서 라는 말을 들으면 발광을 하죠. 그게 싫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둘 다 어느 정도 허용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너무 말을 조심하게 되는 세상은 별로 좋은 세상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행복한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조심해야 될 게 많아. 그리고 남편이 조용히 밥을 먹고 있는데 굳이 지가 와서 이렇게 째려보더니, 야, 너 밥 먹고 있는 거 보면 니네 엄마 생각나. 니네 엄마 밥 먹는 거랑 진짜 똑같이 생겼다니까? 그러면서 인터뷰에서는, 아니 시어머니랑 저랑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남편이 시어머니랑 진짜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럼 제가 남편 얼굴 보면 화가 나요 안 나요? 이러더니, 야, 너 밥 니네 엄마한테 해달라 그래. 밥을 먹고 있는 거를 뺏어서 갖고 갑니다. 밥을 못 먹게 해요. 남편은 15시간 일하면서 배달 못 잡을까봐 삼각김밥 먹고 빵 먹고 이러면서 오토바이 위에서 먹어요. 심지어 편의점에서 먹는 것도 아니야. 사서 나와서 바로 오토바이 위에서 운행하면서 먹어요. 신호 걸렸을 때 한 입씩 먹어요. 그럼 집에 들어와가지고 삼겹살 있어가지고 와 하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을 거야 솔직히. 먹고 있는데 이걸 뺏어 가요. 못 먹게. 이렇게 막 소리 지르니까 애가 깼어. 장모님이 나와서 애를 안고 달래면서 너네 그만 싸우고 그냥 둘이 자라 부탁을 하는데, 와이프가 왜? 또 우리 엄마 때려봐. 우리 엄마 귀싸대기 또 때려봐. 장모님이 얘기해요. 다 지난 거 좀 그만 얘기하라고. 뭘 지나? 또 때릴 수도 있어. 뭘 지나? 아니 우리 둘이 당사자들끼리 다 해결하고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 너 왜 자꾸 그 얘기를 꺼내냐? 내가 용서 안 했는데 엄마만 용서하면 끝이야? 어쩌자는 건지를 모르겠어. 아니
이럴 것 같으면 솔직히 세상 사람 다 뒤져야 돼요. 그러니까 무고한 사람만 살 수 있는 세계관인 거야. 어떻게 보면은 진짜 우리가 아는 그 나르랑 되게 비슷한 점이 뭐냐면 얘는 자기 잘못을 인정을 못하면서 나는 태어나서 단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서 다행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신께 우러러 단 하나의 잘못도 하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완전 무결한 유튜버는 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 나르들의 세계관에는 잘못이 있는 사람은 그냥 뒤져야 되나 봐. 죽어야 되나 봐. 자결해야 되나 봐. 완전 무결 아니면 다 개쓰레기 같은 건가 봐. 그냥 하는 태도를 보면 그래요. 뭐 여기서는 뭐 하나를 잘못하면 아무리 그 잘못에 대한 사과를 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사람이 바뀌고 좋은 사람이 되어도 네가 먼저 시작했다. 네가 저번에 그 실수했다. 네가 저번에 나한테 피해줬다.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걸로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이 여자분이 애를 약간 도구처럼 이용한다고 느끼는 게 뭔지 알아? 이 남편이 아무래도 배달일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같이 이제 배달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입이 좀 거를 수 있잖아. 그래서 되게 심한 언어도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아유 우리 애기 분유 잘 먹네 원샷 이렇게 하면 개정색을 해요. 아내가 너 지금 뭐라 그랬냐? 너 지금 우리 애한테 원샷이라고 그랬어? 미안 내가 좀 단어를 아니 누가 자기 애기한테 원샷이라고 해. 너 그런 말 쓰는 거 아니야. 너네 집안 사람들은 다 멍청해서 그런 걸 안 배우냐? 미안 말 조심할게. 이거 한 방에 딱 넘기면 되겠다. 한 방? 너 지금 한 방이라 그랬어? 어떻게 넌 그런 말을 써? 아니 너는 어떻게 그런 언행 같은 걸 하는 거야? 너네 집에서 교육을 그따위로 받은 거야? 너 잘 들어. 원래 보통 사람들은 그런 단어를 안 써. 이러거든요? 근데 30초 뒤 남편이 씻느라 아내가 부르는 걸 못 들었어요. 애기를 이렇게 보다가 빨 나는 뭐 애기 보는 기계인가 같네. 바로 튀어나옴. 전화하다가 전화 끊어 뚜뚜 빨 친새끼 아니야 이거. 전화를 왜 네가 먼저 끊어 빨 새끼야. 바로 튀어나옴. 이걸 자꾸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서장훈 씨가 아니 근데 남편분이 쓰는 언어가 뭐 그렇게까지 폭력성이 있거나 아이한테 상처가 되는 그런 얘기는 안 쓰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니까 아내가 아니 제가 애기한테 좀 예민해서 애한테는 좋은 단어만 듣게 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날 저녁인데요 또 싸움이 났어요. 애가 깼어요. 막 울어요. 장모님이 달래고 있어요. 너 이따위로 할 거면 애기는 왜 낳자 그랬는데 너 나 독방 육아 시키려고 애기 낳자 그랬냐? 내가 애기 띄자 그랬지. 내가 애 띄자 그랬는데 빨 네가 애 못 띄게 했잖아. 그때 애 지웠어야 되는데 너 때문에 나와서 지금 이렇게 불행한 거 아니야. 나 빨 진짜 여기서 정신 나갈 뻔했어. 와 자기 입으로 합니다. 애 띄었어야 한다는 얘기를. 애가 있는데 그 집에서 애 앞까진 아닌데 애 앞 옆 정도에서 남편이 애기한테 우리 애기 분유 원샷이라고 했다가 너는 뭐 그딴 언어를 쓰냐고 애한테 라고 하더니 그날 저녁에 애 띄었어야 되는데 너 때문에 못 띄었다고 책임지라고. 와 씨발 나는 진짜 여기서 뭔가 약간 인류애가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 애가 절대로 들으면 안 되는 얘기죠. 그 얘기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들으면 안 되는 얘기죠. 반면에 남편은 서장훈 씨나 패널분들이 다들 인정할 정도로 여태까지 우리가 14기를 했고 부부들이 3부부씩 나왔으니까 42커플 나온 가운데 지금 남편분이 가장 타의 모범이 되는 말투를 쓴다고. 그래서 이 남편분은 아내가 예뻐 보이면 오늘 예쁘다, 옷 예쁘다, 음식하면 음식 잘한다 뭐 이런 칭찬도 많이 하고 자기가 잘못한 거 있으면 인정하고 사과하고 정말 좋은 말투를 쓰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예를 들어서 아기가 어떤 프로그램을 틀어주면 잘 자나 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삐처리 되긴 했는데 뽀로로가 우리 애기 수면제네 라고 얘기했는데 수면제? 지금 수면제라 그랬어? 너 어떻게 네 애한테 수면제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내가 좀 말이 헛나왔나 봐. 아니 그니까 어떻게 네 애한테 수면제라는 얘기를 쓰냐고. 넌 진짜 집에서 교육 같은 걸 안 받았어? 그러니까 너 같은 집안에서 가정 교육 못 받은 사람은 진짜 안 돼 처먹은 거라니까? 이러고 1시간 뒤에 애 띄었어야 되는데 너 때문에 못 띄었다고 소리 지르고. 와
이발 진짜. 그리고 뒤에서 인터뷰 할 때도 남편분이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 얘는 맨날 지가 말한 거 약속도 안 지키고 나사 빠진 짓거리만 하고 진짜 대가리가 멍청한 건지 지가 하는 말 기억도 못하고 진짜 뭐 하나 잘하는 게 없는 새끼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면서 남의 말투는 지적을 해. 남은 욕을 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요거는 조금 조심스럽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무슨 관련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방구석에서 하는 얘기지만 이렇게 나르 성향이 강한 사람하고 엮이잖아요. 매우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찝이 되시면 안 됩니다. 소위 시쳇말이죠. 옛날 말로 치면 우리 때는 밥이라고 했죠. 밥이 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르 성향이 강한 사람한테 나보다 약자다, 나보다 아래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나르 성향이 강한 사람이 들게 되면 그 대상에 대한 무시와 멸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지금 이 여자분은 이 남편분을 자기보다 약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확정 지어 놓은 상태고, 그래서 정말 믿기 힘들 정도의 약자 멸시, 인간 무시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르에 대한 영상은 정말 전문가 제외하고 유튜버 중에 제가 제일 많이 보고 공부했다고 생각하는데, 나르들은 그래서 반대로 자기보다 강자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개처럼 깁니다. 진짜 개밥처럼 굽니다. 슬슬 기고 그냥 똥개처럼 배를 깝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나르 성향이 강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보다 당신이 더 강자이고 더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를 빠르게 증명하시고, 그 사람이 감히 당신을 얕볼 수 없게 애초에 포지셔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초반부터 포지셔닝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르를 회사 상사로 만난다든지 군대 선임으로 만난다든지 가정에서 형, 누나, 언니, 아빠, 엄마처럼 나보다 손 윗사람으로 만나면 매우 힘듭니다. 그럴 때는 관계 역전을 시키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나르들은 자기 안에서 이미 결정을 지어놨고 안 바꾸거든요, 잘. 그럴 때는 그냥 선을 긋고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게 가족이든 친구든 나발이든. 그냥 먼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숨쉬듯이 남자답지 못하고 지적을 하는데 웬일로 칭찬을 합니다. 당신 만나서 좋은 거 딱 하나. 당신 반찬 투정 안 하는 거. 근데 이것도 되게 메타인지가 좀 잘못된 게 뭐냐면 음식을 잘해요. 지금도 그냥 밑반찬만 놓고 밥을 먹고 있는데 밑반찬 생긴 것만 봐도 반찬을 잘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반찬을 잘해서 사실 남편이 밥을 잘 먹는 거거든. 근데 이런 판단 같은 게 좀 잘 안 되는 사람인가 봐. 그래서 당신 좋은 점은 반찬 투정 안 하는 거. 나도 안 해, 이 정도면. 근데 딱 하나 별론 게 뭔지 알아? 고기를 못 굽는 거. 내가 여태까지 남자들 많이 만났는데 당신처럼 고기 못 굽는 사람 본 적이 없어. 아니 어떻게 남자가 고기를 못 구워? 일단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 특징. 9개가 잘 돼도 1개 잘못된 것 때문에 그 한 가지만 보고 있는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 5개가 잘못됐어도 잘된 5개를 보면서 행복하게 산다. 전형적으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두 번째로 이런 논리대로면 남편도 얘기할 수 있겠죠. 넌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요리를 잘해. 근데 하나 좀 단점이 뭐냐면 뭔가 여자답지가 못해. 내가 여태까지 여자를 만나면서 너처럼 여성성이 떨어진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발광을 하겠죠. 근데 이분은 자기 남편한테 그냥 숨 쉬듯이 남성성이 없다고, 살이 빠져서 매력이 없다, 고기를 못 구워서 남자같이 안 보인다라고 숨 쉬듯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가 초필살기를 꺼내는데, 나는 너 때문에 빚이란 걸 져봤어. 나 너 때문에 빚이 생겼어. 그건 어떻게 책임질 건데. 지금 열심히 일해서 다 갚고 있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빚을 지지 말라고. 아까 말했던 그대로죠. 그러니까 빚을 안 지면 좋죠. 근데 우리 누구나 실수를 하고 힘든 시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빚을 졌어요. 그리고 남편이 거기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나몰라를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15시간씩 일하고 한 달에 700씩 벌면서 그 빚을 갚아 나가고 있으니까 자기가 싼 을 자기가 치우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걸 공격을 해. 그래서 지금 갚고 있잖아. 애초에 빌리지 말았어야지. 어쩌라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대화가 불가능해, 이 존재들은. 너 왜 그렇게 했어? 근데 내가 그렇게 한 거 미안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회복해 가고 있잖아. 애초에 이 잘못을 하지 말았어야지. 뭐 어쩌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진짜 완전 무결하고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잘못해 본 적 없는 사람만 살아야 해. 한 번이라도 살면서 잘못한 사람은 다 나가 죽어야 되는 그런 세계관이야, 여기는. 그리고 아내가 빚을 지게 된 이유도 이전 부부들처럼 무슨 도박 중독이라든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어디 가서 사고를 시게 쳤다든지 개백수처럼 일은 안 하고 방구석에서 놀고 먹고만 한다든지가 아니고요.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배달하다가
배달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꽤 많이 다쳐서 한 달 좀 넘게 병원에 입원을 해서 병원에 입원한 동안 생활비도 벌 수 없고 또 사고가 나서 사고 처리하느라 돈도 좀 들어갔나 봐요. 그것 때문에 아내 명의로 현재 남은 빚이 800 정도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뭐 대충 한 1000만 원쯤 빚을 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르시시스트는 이분이 병적인 거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상식을 위해서 나르시시스트는 B형 인격 장애에 속하고 나르시시스트,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가 3개 다 B형 인격 장애고 최근 추세는 이 3가지의 경계를 많이 두지 않는 편입니다. 옛날에는 나르면 나르, 소시오면 소시오, 사이코패스면 사이코패스라고 경계를 명확하게 나누는 편이었는데 최근에는 겹치는 성향이 너무 많이 보이다 보니까 그냥 B형 인격 장애 하나로 묶어서 얘기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왜냐면 나르들도 사이코패스적인 거나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을 너무 많이 보여요. 그리고 이 B형 인격 장애들의 특징이 타인의 아픔에 공감을 못해요. 그리고 이분이 병적인 나르가 아닌 것 같고 그게 맞는지 아닌지 저는 알 수조차 없지만 여기에서도 이런 특징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 남편이 하루에 15시간씩 배달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한 달 넘게 병원 신세를 지게 되면은 남편을 걱정하고 그 당시의 기억을 떠올릴 때 그때 고생 많이 했지, 그때 아팠지라고 하는 게 맞는데 이분은 나르의 특성처럼 다른 사람의 아픔은 작게, 내 아픔은 크게 숨 쉬듯이 변형을 시켜버리니까 자기 뇌에서 남편이 실제로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이지만 남편 피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 못하고 남편이 다쳐서 병원비하고 생활비를 내느라 내가 빚을 진 거에 대해서만 소리를 지르면서 너 때문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가 빚을 한 걸 졌다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 나르 성향이 강한 사람은 어쩌면 가장 상대하면 안 되고 가장 가까이 두면 안 되고 부부로든 애인으로든 친구로든 가장 가까이 둬선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입은 작은 피해는 죽을 정도의 피해고 너가 입은 큰 피해는 아무것도 아닌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연인이든 부부든 친구든 사업 파트너든 어떤 관계를 싸울 수 있겠어요, 대체? 차라리 나르 성향은 없고 그냥 소시오패스인 사람이라고 생각해봅시다. 사업적으로 성공한 사람 중에 아주 많은 사람이 소시오패스죠. 소시오패스는 사실 특히나 기능이 뛰어나면 딱히 그렇게 나쁜가 싶은 게 소시오패스들은 내 편하고 적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나와 함께 적과 싸우기 위한 아군들한테 되게 잘해주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르브론 제임스도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이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의 커리어나 자기 승리, 자기 성공을 위해서 어느 정도 좀 매우 이기적인 면을 보이잖아요. 런도 많이 치고 랩탄 돌리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따르는 선수들, 좋아하는 선수들, 친한 선수들 소위 그 어둠의 릅사모라고 해서 심지어 라이벌 팀의 주요 선수조차도 르브론 제임스하고 엄청 친하고 이러잖아. 왜 그러냐면 소시오패스들은 성공을 위해서 뭐든지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말인즉슨 성공을 하기 위해서 영리한 선택들을 한다는 거예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 내가 트롤 짓을 하겠어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상대 탓을 하면서 지금 나랑 동업을 할 수 있고 나의 이득을 줄 수 있는 사람의 관계를 밀어내겠어요? 그런 짓을 하지 않겠죠, 소시오패스는. 그래서 소시오패스는 오히려 성공하기 위해서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에 나랑 원수지간이었어도 지금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하고 손을 잡을 수 있는 거고 이 사람이 옛날에 나한테 피해를 줬지만 지금은 나한테 이득이 되는 사람이라면 악수를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성향의 사람들, 예를 들어서 삼국지로 치면 조조, 기업가로 치면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미국의 대부분의 대통령들, 예를 들어서 트럼프도 사실 소시오패스 성향 너무 강한 것 같고 너무 많죠. 사실 미국 대통령은 정신의학 교수들이 몇 명이서 역대 미국 대통령들 성향 검사를 했는데 뭐 60% 이상 소시오패스로 나왔다고 하죠. 3명에 2명이 소시오패스래요, 미국 대통령.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르 성향이 정말 가장 곁에 두면 안 되는 성향인 것 같아요. 지금도 보세요. 12살 잼민이라고 해가지고 긁히는 소리 나오니까 와가지고 라를 떨고 있잖아요. 만약에 소시오패스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서 한자 강의를 만들겠죠. 지금 가서 영어 강의를 만들겠죠. 왜? 성공해야 되니까. 내가 지금 나락에 떨어졌는데 나락에서 기어 나와야 되고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돈을 벌어야 하잖아. 그러면 실제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러 가겠죠. 나르는 그게 안 된다니까요. 나를 이 위험에 이런 나락으로 떨어뜨린 존재를 용서하지 않고 복수하는데 자기 인생을 쓴다고요. 그러니까 성공할 수가 없다고. 소시오패스가 성공을 한다고. 제가 예전에 저는 소시오패스들한테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있다, 일부러. 괜히 한 얘기가 아니에요. 소시오패스들이 성공을 해요. 똑똑한 나르는 소페 같아.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도 항상 구분을 짓잖아요. 기능이 좋은 나르시시스트와 저기능 나르시시스트를 항상 구분지어서 얘기하잖아요.
고기능 나르시시스트는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르브론이나 호날두 같은 사람들이 약간 그쪽 계열이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일론 머스크도 그럴 수 있고. 보통 고기능 나르시시스트들은 나르 특성상 외모를 잘 가꿉니다. 그래서 패션이라든지 이런 거에 예민해서 외모가 좋아요. 르브론 제임스나 호날두도 타고난 본인들의 외모보다도 더 매력적으로 다니죠. 옷을 잘 입고 몸 관리 같은 걸 잘하고. 그 둘이 살찐 거 본 적 있으세요? 살 절대 안 찌잖아요. 다른 동료 운동 선수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조금씩 살도 찌고 하는데 그 둘은 외모 관리가 완벽하죠. 거기다가 항상 딱 깔끔하게 잘 입고 다니고 옷 입는 센스도 좋고, 물론 호날두는 약간 굴곡이 있지만, 편차가 좀 있지만, 거기에다가 기능이 좋고 내가 최고야, 난 쩔어, 난 멋져, 그리고 나는 돋보여야 돼, 어디 가서 계산하고 선물 많이 해주고. 그러니까 기능이 좋은 나르들은 사실 주변에 둬야 합니다. 꼼꼼물이 많이 떨어집니다. 문제는 저기능 나른 거예요. 저기능. 사람이 5명이 모였어요. 주목받을 수 있는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야, 오늘 내가 쏠게. 마음껏 먹어. 나 진짜 막 시켜도 되지? 발렌 시킨다? 먹어. 되게 쉽게 주도권을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능력이 좋은 나르들이 많이 쓰는 방식이 계산하는 겁니다. 멋지게 차려입고 와서 모임에 내가 계산할게. 어떻게 주인공이 안 될 수가 있겠어요? 쉽죠? 저기능 나르가 문제예요. 계산할 돈이 없어. 근데 여기에서 내가 돋보여야만 하는 존재들이야. 그러면 계산하는 애를 두고 저 새끼 또 돈 자랑하네. 야, 솔직히 돈 자랑은 좀 꼴받지 않냐? 이게 저기능 나르. 확실히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아내의 문제들이 이제 점점 더 나오는데, 이 아내는 아까 뭐 욕설 같은 거 하는 건 뭐 기본이고요. 말 험악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또 나르 특성이 투사잖아요. 자기가 가진 문제를 남이 갖고 있다고 말을 해야만 하는 게 또 나르의 특징이잖아. 투사가 심하거든요. 아까 남편의 폭력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남편이 말을 거칠게 쓴다. 알고 봤더니 자기가 훨씬 거칠게 얘기를 하죠. 폭력성에 대해서도 우리 엄마 귀싸대기 때렸다 계속 얘기하지만 사실과 좀 다른 스토리가 있고, 폭행을 지속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건 심지어 또 아내였습니다. 아내분이 남편을 계속 갈구고 잔소리하다가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남편의 몸을 핥히고 꼬집고 물기도 하고요. 폭행을 하고요. 남편이 너무 아파가지고 팔을 붙잡고 그만하라고 하면은 놓으라고 병을 떨다가 제풀에 넘어져? 그러면 경찰에 신고를 한대요. 거기 경찰이죠. 엄마 경찰 불러라. 아, 지금 남편한테 맞고 있어요. 폭행당하고 있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경찰 신고를 해버린대요. 그러니까 그냥 어디서 다 보던 짓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다 똑같아요. 얘들은 하는 짓이. 하는 짓이 똑같아 그냥. 무슨 복사해놓은 인간들 같아. 그래서 남편분이 폭행당한 사진, 영상 같은 거를 보유하고 계시고 일부분을 좀 보여주는데 개쌍욕하고 소리 지르면서 막 난리를 치고요. 그러고서도 이제 자기 말 안 들어주니까 와가지고 꼬집고 핥히고 귀싸대기 때리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자기 엄마 귀싸대기를 때렸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투사를 계속 하는 거야. 와, 그리고 이거 지금 남편이 자기 보호 차원에서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와, 진짜 무슨 귀신 들린 사람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남편은 휴대폰으로 눈알을 맞아가지고 눈알에서 피 나가지고 119 실려가기도 하고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지금 아내분이 애 때문에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100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작 남편이야말로 애 때문에 좀 이러는 것 같아요. 막말로 지금 우리나라 양육비 맥시멈이 240인가 그래요. 월에 240. 근데 이 남자분이 현재 일을 열심히 하고 계셔서 월 700씩을 찍고 있지만 배달 라이더라는 게 안정적인 직업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빚도 꽤 많이 갖고 있으시고 집도 없고 차도 없으신 상태라, 재산도 없으신 상태라 맥시멈은 안 나오실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양육비로 한 150씩 나온다고 칩시다. 매달 6, 700씩 버시는 분인데 빚 갚고 양육비 보내고 그렇게 빠듯하게 안 사셔도 되거든요. 불안에 떨면서 집에 들어오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솔직히 이혼하는 게 훨씬 행복할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근데 아마 애 때문에 지금 이 여자 이러고 있는데 과연 애는 제대로 보여줄까요? 이혼을 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볼 수 있어야 하잖아요. 보여줘야 하잖아. 그런 거 제대로 과연 지켜줄까? 뭐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자기는 이혼하고 싶다고 하지만 아마 이혼하고 나면은 애기 이제 옹알이 하고 있고 이런데 너네 아빠가 나쁜 사람이라고 가스라이팅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할 거 뻔하고 솔직히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당하다 보면 남편의 인내력이 바닥이 나는 때가 올 거예요. 진짜 미치는 때가 올 거예요. 그럼 그때 진짜 큰일이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내분의 잘못이 하나가 더 나오는데, 그렇게 이혼하자고 말을 하잖아. 근데 자기 잔소리를 듣다가 남편이 화가 나서 집을 나가버린 날이 있대요.
그날 남편의 모든 지인한테 단체 문자로 당신들의 지인 땡땡땡 이 사람 당신들이 아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당신들은 속고 있습니다. 그 사람 지금 장모님 싸대기 때렸고요. 빚은 얼마가 있는데 갚지도 못하는 무능력한 새끼고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단체 문자로 자기 지인들이 아닌 남편 지인들 수십 명한테 남편의 흉을 보는 문자를 돌렸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서장훈 씨가 정말 진지하게 두 분은 이혼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조언을 해줘요. 그리고 나중에 한 7, 8분 정도 이것 때문에 사실 강하게 얘기를 안 하게 됐는데 이 두 분은 현재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고요. 의사 선생님이 오피셜로 아내분은 현재 중증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많이 보던 조합이잖아요. 나르 분들 중에서 조울증, 우울증 있으시고 이런 분들. 그리고 남편분 같은 경우는 현재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뭐 당연히 아내한테 오는 거고 둘 다 일단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게 정신과 의사 선생님의 판단이고요.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노력을 충분히 하고 계십니다. 말도 너무 예쁘게 좋게 하고 계시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계시고 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 빚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남편분의 진심이 마지막 쯤에 좀 이렇게 나오는데 아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원래 저 되게 잘해줬고 되게 착하고 밝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고 아기 낳고 나서 이렇게 돼서 내가 내 아내를 좀 망가뜨린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다고 진심 어리게 얘기를 하고 아내분이 이제 그 비디오를 보고 많이 우세요. 오열을 하세요. 그리고 아내가 우는 모습을 보자 남편분도 이제 많이 우세요. 한 번도 안 울었다가 참았다가 사실 이 부분을 보면 좀 희망이 보이긴 합니다. 왜냐면 원래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고 남편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아내분 어머니의 반응 같은 걸 봐도 자기 딸한테 잘못을 지적한다든지 하는 걸로 봤을 때 아내가 원래부터 망나니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장모님의 반응이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아마 다양한 이유들, 스트레스들, 그 다음에 상처들이 합쳐지고 산후 아마 우울증 같은 거를 제대로 대처를 못하면서 이 지경까지 온 것 같거든요. 산후 우울증은 굉장히 흔합니다. 그리고 산후 우울증을 겪었던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보면은 그 기간 동안 자기가 했던 언행들이 기억이 나는데 그때 내가 진짜 내가 맞았나 싶을 정도로 내가 아니게끔 행동을 했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부의 되게 좋은 미래를 생각하자면 아내분이 이렇게 좀 치료를 잘 받으시고 원래의 본인으로 돌아가고 남편은 계속해서 지금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빚은 다 갚고 두 분이 이렇게 행복하게 다시 살고 백년해로 하시는 거고 만약에 나쁜 안 좋은 미래를 그려보자면 아내분은 안 변하시고 남편분은 지치시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결국 매우 안 좋게 헤어지고 그 과정에서 아이는 상처받고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아내분이 소위 악성 나르나 그런 걸로 보이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저는 나르 성향이 좀 있으신 것 같고 왜냐면 나르 특 중에 사과 못하고 잘못 인정 못하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옆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인정을 하고 잘못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보던 강한 나르 혹은 악성 나르 이렇게 보이진 않아요. 잘못을 인정하기도 하고 사과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나를 성향이 좀 있으신 것 같고 우울증과 함께 이렇게 시너지를 내면서 나쁜 시너지가 좀 난 거가 아닐까 싶고 이 이혼숙녀 캠프에서 여기 성함 제가 까먹었는데 상담해 주시는 상담 전문사 계시잖아요. 여성분. 이분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예고편에서 이번에도 되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남편 밥 뺏지 말아요. 남편한테 잔소리 그만해요. 아니 그만해. 그냥 그만하세요. 계속 그렇게 쪼으면 착한 사람도 나빠져요. 지금 딱따구리 같아요. 사람이 죽을 때까지 사람 머리가 깨질 때까지 딱따구리가 쪼우듯이 잔소리를 하세요. 남편 좀 그만 족치세요. 너무 족쳐. 아예 그냥 갖다 박습니다. 다. 이렇게 해야죠. 여기에서 아내분 너무 힘드셨죠. 아기 낳고 나서 우울증이 와도 아직 우리나라는 마음의 병이 있는 것을 잘 들여다 봐주는 나라가 아니고 참 아쉽게도 남편분도 그쪽 부분에 대해서 아내분을 살펴봐 주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치료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아내분이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이걸 함께 헤쳐나가 보기 위해서 아내분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X랄 안에서 너무 좋아요. 포장 안에서.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왜 먹는 걸 뺏어가지고 못 먹게 하고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나는 이혼 숙녀가 이제 오히려 선한 영향력 프로그램이라고 점점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나뿐만 아니라 오늘 채팅에서도 몇 개 나왔었는데 저는 아내랑 일부러 같이 봅니다. 여자친구랑 봐요. 이런 것도 아까 나오고 했었잖아. 왜 그러냐면 이런 걸 보면서 주변 사람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커져요. 특히나 이제 제가 요즘에 엄마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좀 많이 커지고 있어요. 이혼 숙녀를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이혼 숙녀에 흔히 나오는 불행한 가정의 엄마였어. 아내였어. 그거 치고는 우리한테 잘해준 것 같아. 일단 저는 엄마한테 고마운 거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엄마가 저축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좋은 경제관념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적어도 자기가 사치하거나 당신이 무언가 이득을 얻고 혜택을 보고 자기를 꾸미기 위해서 사치를 하는 거를 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엄마가 사치하는 것 한 번도 보지를 못함. 1회도 보지를 못했어. 우리 엄마가 저축을 못하고 이런 거는 집에 돈이 없는데 내가 게임기 사달라고 하면 안 된다 하다가 결국 사줌. 컴퓨터 사달라고 하면 안 된다 하다가 썩은 거라도 하나 사줌. 내 동생이 치킨 먹고 싶다고 하고 피자 먹고 싶다고 하면 그래 먹는 거는 먹어야지 이러면서 시켜줌. 우리 엄마가 경제적으로 잘못한 부분은 다 그쪽 계열이에요. 자식 새끼가 해달라는 거를 못 참은 거야.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엄마한테 너무 고마운 마음이 커요. 그리고 당연하지만 자아 성찰도 해보고요. 내가 저런 적 없나.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저 아내처럼 행동했던 때가 꽤 많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저와 관계해본 사람들이면 아시겠지만 저는 잡들이가 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 얘기할 때마다 저랑 같이 군 생활을 했던 분들께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괜히 하는 게 아니고 제 동생 죽고 나서도 제가 그렇게 죄책감에 시달리고 동생한테 미안하다고도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제가 이번 아내분과 비슷한 성향이 좀 있어요. 누가 잘못한 걸 보면은 좀 이렇게 부드럽게 감싸주기보다는 족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지금 주의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지금도 조금씩 나와요. 그래서 자아 성찰도 많이 하고요. 이혼 숙녀를 보면서. 그래서 어떤 부분이 나오면은 막 부끄러워지기도 해요. 내 얘기라서. 얼굴이 빨개지기도 하고, 진짜 못 보겠다 싶은 것도 가끔 있어요. 내 과거 얘기 같아서.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혼 숙녀가 되게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출연자들끼리도 반면교사 삼음. 그렇죠. 출연자들도 다른 커플을 보면서 우리 남편이 좀 낫다. 우리 아내가 좀 낫다. 이걸 서로 생각하는 게 코미디긴 한데 그런 것들이 좀 있죠. 진짜 잘못된 사람들은 반면교사가 안 돼요. 이런 걸 봐도 자기 얘기인지도 잘 모르고 자기 얘기 같은 게 나와도 근데 솔직히 안 저런 사람 있어? 근데 솔직히 저 상황 되면 다 저럴걸? 막 이런 식으로 자기 쉴드를 치죠. 미음 티읕. 우리 어머니랑 와이프는 지들끼리 편먹었는데 그런 경우 많죠. 저도 좀 그런데 우리 와이프가 엄마랑 이렇게 만나고 나서 한 두세 번쯤 만나고 와이프가 나한테 이제 조심스럽게 근데 오빠 있잖아. 오빠 뭐 화장실 가거나 이럴 때 어머니가 오빠가 잘 해주냐 화 많이 내고 그러냐 그런 거 막 물어보셔. 그래서 내가 아니요 안 그러는데요 이러니까 어머니가 내 아들이지만 걔가 좀 그런다면서 네가 좀 참고 살아 이러면서 되게 딱하게 쳐다봐서 좀 그랬어 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아마 아직도 내 성격이 개 같을 줄 알고 있을 거예요. 이제 그 정도 수준은 아니긴 한데 그래서 아마 와이프가 걱정될 거예요. 친구 관계 그만하자. 내 가족들에게 연락하지 마라 하니까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더라고요. 패턴 똑같아서 놀랐습니다. 대응을 안 하시면 돼요. 고소를 뭘로 할 건데. 뭐 죄진 거 있어요? 죄진 거 없으면 고소를 뭘로 할 건데. 냅두면 돼요. 그리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걸로 고소가 들어오면은 귀찮지도 않습니다. 뭐 그러시라는 건 아닌데 진짜 얼토당토 않는 걸로 고소가 들어왔다고 쳐요. 경찰에서 그래도 조사는 한번 받으셔야겠는데요 라고 연락이 오잖아요. 조사 거부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뭐 안내를 해줄 텐데 뭐 상관없습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조사도 안 받아도 돼요 사실. 진짜 얼토당토 않는 거면. 저 같은 경우도 살인죄 이런 거 조사 안 받았어요. 조사조차도 안 받았습니다. 준준 공황약 끊고 잘 지낸다 생각했는데 오랜만에 전 여친이 새로운 남자 생겼다 해서 딱 3일 힘들어 했습니다. 형님 말씀대로 행복해지고 성장하기 위해 지금 스카 왔습니다. 내년엔 꼭 합격하길. 잘했어. 그냥 전 여친 죽었다고 생각해. 요거는 농담을 함부로 하시네 이게 아니고 진짜 진심으로 더 깊이 생각해서 조언하는 건데요. 정말로 죽었다고 생각하는 게 낫고 당신의 뇌는 사실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뇌가 사랑했던 사람과 이별하는 것과 그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한 반응이 비슷하다고 해요. 뇌는 그걸 구별을 잘 안 하는데 어차피 앞으로 못 보는 건 똑같으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질 때 그렇게 힘든 거야. 이제 미치도록 힘들잖아. 그 사람 죽은 것만큼 힘들다니까. 그럼 네가 지금 엄청 힘든 이유도 네 뇌에서는 이별을 그 사람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그 사람이 버젓이 살아서 다른 놈하고 연애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게 데미지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냥 전 여친은 죽었고 그 여자는 딴 여자다라고 생각하는 게 낫습니다. 싫어하는 사람도 죽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까? 그냥 그렇게 생각해버려. 진짜 NPC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저 같은 경우도 걔가 스레드 같은 데에다가 이렇게 쓰는 내용을 보면은 본인을 비판하는 사이트를 진짜 하루 종일 쳐보고 있나 보더라고. 근데 저는 진짜로 저를 욕하는 사이트를 안 봐요. 안 본 지 엄청 오래됐어요. 검색 같은 거 하다가 모르고 눌러서 보거나 뭐 그런 정도 빼고는 진짜로 안 보거든요. 왜냐면 그냥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걔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근데 이게 욕처럼 넌 사람 새끼가 아니다 이 얘기가 아니고, 진짜로 사람이 아닌 어떤 NPC들 같은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고,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뭐 잠깐 봤던 적이 있는데 그냥 매일매일 하는 얘기가 똑같아. 달라지는 게 없어. 계속 똑같은 말밖에 안 해. 보는 거 의미도 없고, 그리고 영향도 없고, 사실 영향력 자체도 없고, 걔들이 욕을 해서 내가 뭐가 있어야지 내가 뭐 대응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할 텐데 영향력도 없고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하고 재미도 없고 이러는데 왜 보냐고 그거를. 나는 이별하면 내가 차인 거면 내가 못났겠지 하고 점진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사는 게 난 더 긍정적으로 봄. 그리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별했을 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안 힘들었다는 건 아닌데 결국에는 좀 잘 극복해낸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그 하림 아저씨 얘기처럼 사랑은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이런 것처럼 솔직히 딴 여자 만나면 잊혀지고,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괜찮은 사람을 만나야 하죠. 예전에 나를 힘들게 했던 여자친구와의 이별 후에 다음 여자들을 만나는데 그 여자만 못한 여자를 계속 만나면 사실 오랫동안 좀 괴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같은 경험인데, 내가 좀 열심히 하고 잘 해준 사람이랑 헤어지면은 데미지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랬어요. 한 2번 정도 내가 꽤 열심히 만났는데 헤어지게 됐는데, 뭐 물론 타격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금방 괜찮아지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내가 좀 못하던 시기에 헤어지니까 좀 후회가 많이 되더라고. 데미지도 더 크고, 잘할 걸, 내 잘못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형이랑 부모님 계속 싸워서 너무 힘든데 어떡하지 진짜 고민이야. 그냥 다 남이라고 생각하세요. 연을 끊으시고, 그리고 최대한 빨리 분가를 하시고, 몇 살인지를 모르겠지만 뭐 제가 좀 무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부모님은 님이 아니고요, 님의 형도 님이 아니에요. 님 자신이 제일 중요하고요, 님 자신이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라면 그게 누구든 그게 뭐든 당신한테는 걸림돌일 뿐입니다. 걸림돌을 바닥에서 꺼내서 어디 절벽으로 집어 던져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지나가야 됩니다.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다시 그 길을 돌아와서 다시 그 걸림돌에 넘어지고 반복하지 마시고요, 지나가세요. 그냥 엄밀하게 따지면 당신 일이 아니에요. 형하고 부모님이 싸우는 건 당신 일이 아닙니다, 사실. 형 예민한 성격인데 연애할 때 상대가 너무 거슬리면 무조건 헤어졌어? 아니요, 참았어요. 저도 이제 예민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연애하는 상대라도 불편한 것들이 좀 이렇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참았습니다. 물론 그 불편한 부분들이 상대의 잘못이 아니어야겠죠. 잘못해서 불편한 거면 참으면 안 되죠. 오케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바이바이.